그리고 한국 음식 문화의 통상적인 특징, 눈에 보이는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 통상적인 특징, 그리고 한국 음식 문화가 뭐 중국 음식 문화와 다르고 일본 음식 문화와 다르고 서양 음식 문화와 다른 한국 음식만이 가지고 있는 개념적인 특징, 이렇게 해서 골고루 한국 전통 음식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 문화가 형성된 배경, 우리가 첫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식 문화가 형성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 배경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어떤 특징들이 우리 한국 음식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자연 환경. 우리나라가 어떤 위도에, 어떤 기후에, 어떤 지형에, 어떤 해양에 속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나라는 아시아 대륙의 동쪽과 태평양 사이에 뾰족 튀어나와 있는 반도 국가죠. 북으로는 아시아 대륙과 접하고 있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반도국입니다. 위치 같은 경우에는 북위 33에서 43도, 중위도이며 온대 지역이고 총 면적은 그렇게 넓지는 않은 약 22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큰 면적의 국가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기후는 위치상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먹는 것, 의복, 주택 모든 부분에 대륙의 폐쇄적인 성격과 해양의 개방적인 성격이 골고루 반영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으로 인접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남쪽으로 해상, 해류를 통한 남방 문화의 접선도 아주 가능한 이런 자연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고 동쪽으로는 동해를 거쳐서 일본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습니다. 기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위치가 중위도에 위치하고 있어서 국토의 대부분이 온대 몬순기후 지역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아주 뚜렷하죠. 이 계절 4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식문화도 마찬가지로 형성되는 데 배경이 된 것입니다. 여름은 30도씨를 넘는 고온, 다습, 장마가 내리고 태풍이 올라오고 습한 그런 기후를 가지고 있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시베리아의 고기압의 영향으로 한냉, 건조한 기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평균 강수량이 1000mm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앞 시간에서도 이 강수량이 어떠냐에 따라서 식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쌀농사가 가능하냐, 밀농사가 가능하냐 이렇게 문제였었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강수량이 1000mm를 안팎으로 넘고 있기 때문에 쌀농사가 가능한 지역인 것이죠. 그래서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크고 이 여름과 겨울의 그 강수량은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강수량이 쌀농사가 가능한 지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충 이 한반도의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토의 약 70%가 산지로 형성되어 있고 태백산맥이나 아니면 남림산맥이나 이렇게 큰 등줄기를 굵게 가지고 있는 산맥들과 그 산맥에서 뻗쳐나오는 2차 산맥들로 형성되어 있으며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평야지대도 북서부라든지 서부, 남서부 쪽에 형성되어 있고 그 외에 동북부나 북부, 동부, 남중앙부 같은 경우에는 산지지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지형 또한 거기에서 나는 식재료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 맞게 형성되는 식문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남북으로 우리는 길게 뻗은 지형이죠. 그래서 그 특성상 남부로 기온 차이도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동서로 기온과 강수량의 차이가 있는 것보다 오히려 북쪽과 남쪽으로 기온 차가 많이 나는 것.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굳이 김장을 담지 않아도 조금 싱싱한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늘상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김장을 많이 담지 않는데 북쪽으로 갈수록 겨울이 길고 식재료가 희박해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김장을 많이 담아놓는 이런 형태를 보이는 거죠. 이거 역시 기온의 차이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후와 지세, 지형, 이 한반도 위치를 하고 있는 이런 지형들 가지고 작물 재배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형성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쌀을 수입을 하는 문화권에 속하는 나라이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도 동부, 방글라데시,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의 일부분인 동남부 지역, 그리고 대만, 한국, 일본이 쌀을 주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쌀 생산량 이렇게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지도 계속 보고 있었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쌀로 만든 요리를 락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밥처럼 먹는 요리가 있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쌀을 가지고 쌀국수를 만든다든지 쌈을 싸먹는 전병을 만든다든지 해서 포라는 것이 있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뭐 도사, 플라우 이런 것들이 있으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스시, 밥을 고항이라고 하죠.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이 동남아, 동아시아 쪽으로 이 강수량에 기대해가지고 쌀 생산량이 집중적으로 좀 몰려있다는 거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식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연환경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는 말씀드렸고 그중에서 사회적 환경 요인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우리는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환경을 받아서 그것이 식문화에 깊숙이 자리 잡아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숭유 정책에 의한 유교상의 계급의식이라든지 아니면 서열의식 그리고 이제 농경사회를 기본으로 하는 가족, 그중에서도 대가족제에서 어른을 중심으로 경험이 많고 연배가 높고 리더십이 강하고 집안이 어른인 이런 어른을 중심으로 모두가 독상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간혹 큰 한상에 차려서 한꺼번에 여식구가 많이 먹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전쟁을 겪고 나서 궁핍한 환경에서 다 격식을 차려서 먹지 못하는 그 시대적인 요인이 있었고 전쟁이라든지 어떤 사회 환경적인 요인이 있었을 때는 이렇게 독상을 굳이 유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였죠. 그렇지만 원래는 우리가 모두 독상 문화였다. 대신에 음식은 시간적으로 분배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공간 전개용으로 한꺼번에 차려진다. 그래서 음식은 처음부터 상위에 전부 차려지는 것이 원칙이었고 모두가 독상을 받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리고 그릇을 중심으로 밥, 국, 김치, 장 기본적인 이걸 떼고 그 외에 반찬을 담는 그릇을 중심으로 5첩이냐 7첩이냐 9첩이냐 아니 임금님이 드시는 12첩이냐 이렇게 반상의 형식으로 식사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 음식의 특징이죠. 문화적 환경 한번 보겠습니다. 어머니의 정성, 집밥, 손맛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먹는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과 어머니의 그리고 가족을 생각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만드는 사람의 정성이 깃든 밥상이 우리 한국 음식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각자가 아니라 나누는 가족과 또는 마을과 또는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 모두 안에서 음식을 나누는 예를 들어서 뭐 이사를 갔다고 하면 지금은 그렇게 많이 하진 않지만 전통적인 식습관에서는 떡을 해서 돌리고 저 여기 이사 왔습니다. 앞으로 잘 지내고 와요. 이런 형태 이게 나누는 음식의 문화가 또 한국 음식 문화의 큰 특징입니다. 또 세 번째 균형과 조화의 밥상이다. 영양적인 측면에서도 균형을 잡고 조립 방법에서도 뭐 삶거나 굽거나 찌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균형을 잡아서 음식을 만들고 재료 역시 마찬가지죠. 단백질, 식품 영양학상으로 따지면 단백질, 지방 이렇게 되겠지만 어린이들 조상들의 지혜로 채소와 육류와 채소 중에서도 또 식물성 기름을 쓴다든지 이렇게 재료의 비중, 재료의 조화를 따졌다는 것이 우리 음식의 또 하나의 특징이고 반찬의 색깔 마찬가지로 뒤에도 나오겠지만 5가지 5색의 색을 골고루 섞어서 조화롭게 만든 것이 우리 한국 음식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권의 존중, 먹는 사람이 이 마음대로 좀 집어서 조합을 해서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리 음식의 특징. 그래서 젓가락 문화가 발달되어 있다는 거. 젓가락 문화 플러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일본하고 다르게 숟가락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뭐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강밥상이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행하였는지 뒤에 가서 또 한번 사진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한국 음식의 특징이야. 이렇게 일반적으로 좀 구별해낼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음식 문화의 통상적인 특징, 쌀과 곡류를 중심으로 한 밥을 주식으로 하고 반찬을 부식으로 하는 이렇게 밥과 반찬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살입니다. 쌀 문화권의 특징이죠. 두 번째, 쌀을 비롯한 곡물류의 가공 조리법이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다. 콩이라든지 잡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효시키기도 하고 가공법을 달리해서 국수를 만든다거나 죽을 만든다거나 이 곡물을 가지고 술을 만든다거나 콩을 가지고 간장, 된장, 고춧가루 섞어서 고추장, 뭐 조청을 구워서 엿을 만들고 그 엿을 가지고 쌀티밥을 튀겨서 육아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곡물을 가공할 수 있는 여러 조리 방법을 이미 우리 조상 때부터 많이 다양하게 발달시켜 오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발효식품이고 저장식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나라는 앞에서 보셨다시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주 뚜렷한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겨울에는 식재료의 공급도 한정적이고 춥다든지 아니면 건조하다든지 아니면 여름 같은 경우는 너무 고온 다습해서 음식이 상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겠죠. 그래서 계절 음식을 가공하고 저장하는 방법이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장, 간장, 된장, 청국장, 또 김장, 김치, 그리고 젓갈, 장아찌, 그다음에 포, 육포, 어포, 뭐 나물을 건조해서 부각 같은 걸 만든다든지 이렇게 건조를 바짝 시켜서 수분이 없는 상태로 보관이 용이하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발효하고 저장 기간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조리법들이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는 것이 우리 한국 음식의 또 다른 특징이고요. 산이 70% 이상이라고 했죠. 그 산에 따른 산에서 나오는 이 산나물, 아니면 채소, 그다음에 바다에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바다에서도 이 해조류 이런 것들을 많이 가공하고 또 마찬가지로 건조시키고 염장시키고 말려서 나물 같은 경우 묵나물을 만들고 이런 부분이 발달되어 있는 거죠. 농경 문화의 특성상 채소류의 섭취가 많다. 채소는 밥과 장을 곁들여서 쌈이나 특히 쌈 같은 경우에는 이 생쌈, 생채소를 가지고 쌈 싸먹는 이런 문화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 문화의 특징입니다. 생채, 생나물, 숙채, 데치거나 삶거나 볶거나 이런 나물, 그다음에 이 생채를 말려서 이걸 다시 물에 불려서 그걸 가지고 나물이 나지 않는 한겨울 우리 정월 대보름에 9가지 나물을 만들죠. 마찬가지로 이런 묵나물 이렇게 아주 조상들의 지혜가 엿보이는 음식들을 해먹은 거죠. 해조류 같은 경우도 아주 많이 먹습니다. 대표적인 김, 그리고 우리 생일 때마다 먹는 미역, 뭐 파래, 톳, 매생이. 그래서 뭐 해외에서는 그렇게 이 해조류를 많이 활용해서 먹는 경우가 드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주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 해조류를 아주 많이 다양한 방법으로 먹고 있습니다. 해조류도 마찬가지예요. 나물을 만든다거나 그다음에 구이, 뭐 생채 그대로 그 시기에 나는 나물 같은 경우 해조류 같은 경우 갖고 생채 그대로 무쳐 먹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채소, 해조류를 많이 섭취한다. 육류보다도 생선을 많이 섭취하는 편이다. 말리기도 하고 염장하기도 하고 날것을 그대로 구워 먹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목축업이 크게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뭐 양고기라든지 말고기라든지 소, 돼지 등이 부족했죠. 그래서 단백질은 주로 옆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산에서 사는 뭐 꿩, 그다음에 뭐 가축을 키울 수 있는 닭, 그다음에 사냥한 토끼 이런 것들로 보충을 하고, 대신에 식물성 단백질인 콩뿐만 아니라 녹두, 팥, 동부, 호두, 잣 이런 것들을 즐겨 먹음으로써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해서 부족해지는 부분을 이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를 하였다. 그리고 대신 이 바다에서 나는 생선을 가지고 많은 조리법들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먹었다. 이렇게 우리 음식 문화 특징. 여섯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하다고 했죠. 4계절 12달 24절기마다 그때그때 나는 신선한 재료를 이용해서 제철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김치도 우리가 김치, 배추김치가 대표적이라고 보시겠지만 봄에는 또 봄에 먹는 김치가 따로 있고 여름에는 열무라든지 얼갈이 이렇게 그때그때 나는 품성기를 가지고 연김치를 해먹고 가을 또 다르고 겨울 또 다르고, 그리고 배추의 품종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의 품종이라든지 아니면 지역별로 담궈 먹는 김치가 재료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뭐 맵기도 다르고 용도도 다르고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죠. 텃밭을 가까이 두고 식재료를 겨울 빼고는 그때그때 제철 산이나 들에서 해조류 이런 것들을 그냥 채취하는 걸 떠나서 집 앞에 텃밭을 두고 후성기를 키워서 거기서 자급자족하는 이런 형태의 식재료들을 가지고 음식을 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념을 많이 쓰죠. 마늘, 파, 고추, 생강 등 아주 자주 사용한다. 담백한 쌀밥, 아무 맛도 안 나는 그 흰 쌀밥에 반찬으로 이것을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부식이 강한 맛이 요구가 되는 거죠, 반찬이. 그래서 거기에 이런 여러 가지 향신채, 여러 가지 푸성기 그리고 여러 가지 하다못해 지역에 가면 제피를 사용하기도 하고 방아를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독특한 향신채까지도 많이 사용해서 양념을 어우러지게 복합적인 맛을 생성합니다. 이런 특징도 있습니다. 참기름, 들기름 많이 사용하죠. 자, 동물성 기름뿐만 아니라 식물성 기름인 참기름 같은 들기름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였죠. 그래서 국을 끓인다든지 조림을 한다든지 단순하게 구이뿐만 아니라 그리고 디저트에 해당되는 어떤 과자를 만드는 데까지도 이 참기름, 들기름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참기름 같은 경우에는 약과에, 들기름 같은 경우에는 뭐 육아나 화전을 붓는 데 사용하기도 하였죠. 튀김 조리법은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름의 생산량이 적기도 하고 튀김보다는 그래서 전이라든지 부침이 발달되어 있는 것이 우리 한국 음식의 특징이죠. 튀김이 발달되어 있는 곳은 중국 음식 그리고 일본 음식이겠죠. 그리고 다양한 향토 음식, 면적은 22제곱킬로미터밖에 되지 않지만 남북으로 긴 지형으로 거기에 따른 지형, 온도에 따라서 나는 식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아주 다양한, 그리고 산을 접하고 있느냐, 바다를 접하고 있느냐, 등이 넓은 평야가 발달되어 있느냐, 아니면 중심부에 강을 끼고 있느냐, 이런 지역의 독특한 음식들이 같이 발달하고 있는 것이 한국 음식 문화의 특징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자, 삼국시대부터 우리는 숟가락, 젓가락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삼국시대의 유물 발굴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보면 숟가락이 지금보다는 조금 많이 다르죠. 이렇게 마치 갯잎처럼 길고 가는 모양으로 되어 있고 이게 움푹 파여 있는 이 각도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도드라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처음에 마찬가지로 숟가락이 사용되어지고 숟가락의 어떤 발굴이라든지 이런 연대를 볼 수 있는데 점점 현대로 오면서 그 숟가락이 사용되는, 그다음에 숟가락이 발굴되는 이런 것들이 보기 드물어지면서 한국 같은 경우보다 중국과 일본이 숟가락의 사용 빈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숟가락을 가지고 음식을 덜어 먹는 역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삼국시대 식기는
밥상이 없었기 때문에 식기 자체에 그 자체 굽이 있었어요. 굽이 어느 정도 받침대 역할을 하였었고 고려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밥상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식기의 받침대라든지 굽은 서서히 사라진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치, 장, 밥, 국을 제외한 반찬수를 가지고 5첩이나 7첩이나 9첩이나 이렇게 따진다고 했죠. 보시면 간장을 담는 전용 종지가 있었고 김치는 김치를 담는 전용 그릇인 보지기가 있었고 이렇게 담는 음식에 따라서 그릇도 달랐고 명칭도 여러 가지 가치가 있었다. 그리고 이런 각종 식기는 반상기를 만드는 동기가 된다.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 BTS가 스무고개를 하는 동영상을 한번 보실 텐데요. 여러분도 한번 이것을 듣고 무엇을 말하는 건지 어떤 음식을 말하는 건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한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보시죠. 맞췄으니까. 아, 먼저요? 네. 이거 뭐 기본 한식입니까? 한식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한식입니다. 네, 지금 빨갛습니다. 오, 예리하다. 한식은 너무 빨갛, 그렇죠. 매우 빨갛다. 안 빨갛습니다. 그러면 메인이 안 빨갛잖아? 해물입니까? 아닙니다. 닭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불고기 소스가 들어갑니까? 불고기 소스 안 들어갑니다. 사골국물 들어가요? 사골국물 안 들어갑니다. 뭐죠? 탕 종류입니까? 탕 종류 아닙니다. 간장 들어가요? 간장 들어가거든요? 안 들어갑니다. 잠깐만, 안 빨갛고? 한식이고? 해물 아니고 해물 아니고? 닭도 안 들어가요? 사골, 닭, 간장 안 들어가고? 간장이 안 들어가, 한식 있어? 안 들어가요. 뭐지? 전혀 감이 안 나. 자, 이걸 먹었을 때 옷에 냄새가 배깁니까? 되게 중요해요. 그거 중요하지. 되게 중요해요. 안 백입니다. 이거 깔끔하네. 자, 9개 질문. 질문. 면이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10개 앉았습니다. 이렇게 5점입니다, 여러분. 형님, 질문? 비벼 먹습니까? 보통은 비벼 먹지 않습니다. 비벼 먹습니다. 자, 질문. 콩으로 만듭니까? 콩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진짜 모르겠어. 진짜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된다니까. 안 돼. 자, 갈색입니까? 갈색 아닙니다. 간장 안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러면 하얗습니까? 하얗습니까? 반은 하얗습니다. 반은 하얗다고요? 형님, 니가 어차피 한 번밖에 없어. 정답 줄게. 정답. 예, 정답 보자. 누가 됐어요? 카레 한식이요? 맞네. 비벼 먹는 게 아니고 비벼 먹는 게 아니에요. 카레는 보통 비벼 먹지. 여러분,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밥이 들어갑니까? 밥? 들어간 것 같아요. 혹시 고기가 들어갑니까? 고기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스가 들어갑니까? 소스 안 들어갑니다. 소스 뭔 소스인지 사실? 네, 소스가 좀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모르겠어요. 그런 음식이에요. 네. 석진 씨 즐겨 먹습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즐겨 먹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가 많이 먹는다 보네. 잠시만 나만 먼저. 왜? 혹시 지민 씨 때문에 좀 약간 많이 먹습니까? 지민 씨 때문에 많이 먹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하나 남습니다, 여러분. 야, 이거 좀 하나를 이렇게 이야기해. 이거 정답입니까? 이거 어떡한데? 정답입니까? 이렇게 두개 남니다. 밥이 들어간 거면 돈가스도 있잖아요. 자, 5초 안 심해 주시죠. 5, 아, 4, 돈가. 3. 아니 잠시만 혹시 돈가스 아닙니다. 고기가 안 들어간다. 고기가 안 들어간다. 아니 잠깐만, 돈가스가 한식이에요? 덮밥동입니까? 덮밥 종류 아닙니다. 자, 정답을 말해주시죠. 잠깐 이야기해. 너 대답 이야기해. 네, 재밌게 보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 정답이 무엇인지 맞춰 보시겠습니까? 제가 정답 공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김석진 씨의 진의 이 음식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 담기기도 하지만 다른 여성 멤버가 이 음식을 맞히기 위해서 던지는 이 멘트들이 바로 한국 음식의 특징이 하나하나 집어낸 부분입니다. 콩으로 만듭니까? 간장이 들어갑니까? 밥이 들어갑니까? 국물 음식이 많죠. 그래서 숟가락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국물 음식입니까? 면입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다 걸러내고 집어내고 지금 김석진이 말하는 이 한식이라는 이 음식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다른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여기는 정답까지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 한번 보시죠. 뭐 가볍게 가시죠. 자, 이거 먹고 싶은 건 한결 같은데 혹시 당근입니까? 아닙니다. 한식입니까? 한식입니다. 그래, 하시네. 한식인 것 같은데 끝나고 저랑 밥하기 할 생각 있으십니까? 밥 한 끼 하겠습니다. 뭐 하는 거야? 뭐? 아니, 질문으로 끝나고 저랑 밥 한 끼 할 의향 있으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야, 너네 질문 우리 질문이라고. 오케이, 여러분 여기서 맞춰 끝납니다. 네. 자, 빨갛습니까? 안 빨갛습니다. 육류입니까? 육류 아닙니다. 육류 아니고? 자, 해산물류인가요? 해산물 아닙니다. 면 들어갑니까? 면? 들어갑니다. 면이야? 차림식입니까? 차림식. 사tige 향. 잠깐만. 맞아. 이거 맞아. 아니, 어쩌라고? 자, 평양냉면 쓰겠습니다. 혹시 두 글자입니까? 두 글자 아니, 아니야, 이거 세 글자 맞아. 세 글자입니까? 세 글자입니다. 나 뭔지 알겠어. 찬음식에다가 힌트 줘. 아니, 뭐 한식에 세 글자. 면 들어가고 세 글자? 동시 아니, 통국수 아니라고요. 통국수 아니라고. 통국수 지금 왜 통국수 아닌데? 다음 야, 나 알겠어. 나를 믿고 맞춰볼래. 그거다. 아니요. 야, 이거 몰라요, 이걸? 야, 너 맞추게. 야, 맞추게 도와줘 빨리. 진짜. 민윤기야. 자,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이거 줄 알았어. 참식이고. 자, 지금 어떻게 됩니다? 5, 4, 2, 1. 네, 재밌게 보셨습니다. 자, 세계에서 누드를 차갑게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외국분들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냉면, 차가운 누드를 드시면서 이렇게 허걱하시기도 하죠. 당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 물냉면도 뭐 평양냉면, 그냥 냉면, 한국냉면 조금 혼동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 음식을 대표하는 음식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BTS가 생각하는 우리 한국 음식의 특징, 앞에서 살펴본 거와 크게 다르지 않죠. 한식입니까 물어보고 질문 좀 물어보고 빨갛습니까 물어보고 왜냐하면 닭을 가축으로 많이 키웠으니까 닭이 들어갑니까 많이 물어보고 밥이 들어갑니까 많이 물어보게 되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런 찍어내는 이런 부분들이 한국 음식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전통 음식이 자, 옆에 다른 음식 식문화와 개념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식 동원의 개념을 적용한 음식 문화이다. 약과 병이 나거나 아팠을 때 몸을 치유하는 약과 음식은 같다. 서로 다르지 않다. 그렇다고 약을 처방을 받지 않고 병원에 가지 않고 치료를 받지 않고 음식에 의존한다는 말은 아니고요. 평소에 이런 식습관이라든지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조화 균형에는 음식 식재료, 조리 방법, 음식의 색깔 이런 부분들이 다 조화롭게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 가는 것이 한국 음식 문화의 특징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래서 약식 동원의 개념이 아주 많이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음양 오행에 기초한 음식 문화이다. 음과 양은 차갑고 따뜻한 걸 대표하고 달, 태양을 대표를 하고
그다음에 어둡고 차가운 음과 밝고 따뜻한 양, 이런 기운은 중국, 우리 한국, 그리고 뭐 일본, 이게 비슷하게 이 약식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행도 마찬가지고 비슷한 개념으로 가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얼마나 조금 더 음식에 쏟아내느냐, 표현해내느냐,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행이라고 하면 지금 보이시는 색깔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시면 음식, 뭐 궁중 음식, 전통 음식의 상차림에 보면 이렇게 5가지 색깔을 골고루 잘 배합해서 오색 찬란하게 꾸며내서 올려진 음식들의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색깔에 따른 그 성질, 뭐 목의 기운이냐, 화의 기운이냐, 토의 기운이냐, 이 성질, 그리고 얘네들이 방향을 나타내는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중앙을 나타내는 기운들, 그리고 각각 이 기운들이 우리 신체에 어느 부분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리고 이 5가지가 어떤 맛을 나타내느냐. 목의 기운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이 위로 자라면서 열매가 열리고 열매가 신맛이 나죠. 그래서 목에 해당되는 것은 신맛을 나타낸다. 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위로 확 타오르죠. 타오르면서 쓴맛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토 같은 경우에는 이 토양, 땅을 나타내는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고, 금 같은 경우에는 매운맛, 새, 철,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매운맛. 그다음에 수 같은 경우에는 수 같은 경우에는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고, 강을 따라서 바다를 따라서 최종 바다에 들어가면 바다가 무슨 맛이 나죠? 짠맛이 나죠. 그래서 수 같은 경우에는 짠맛을, 앞에서 말씀드린 토 같은 경우에는 단맛을, 이렇게 이 색깔로도 방향으로도, 그다음에 이런 어떤 목이냐 화냐 이런 성향으로도, 그리고 맛으로도 이 다 의미를 부여를 해서 마찬가지로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서 음식을 만들어내고 풀어라, 이런 음식문화가 담긴 것이고요. 그리고 공동체 의식, 말씀드렸다시피 가족을 중심으로, 마을을 중심으로, 나라를 중심으로 어른을 공경하고 조상을 숭배하는 이런 것들을 담아서 이 농경문화의 특징이기도 하죠. 공동체 의식에 입각한 축제 성격의 음식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 앞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김장 문화가 국가 무형 문화재로 등재되었는데, 김치가 아니라 김장을 담는 그 문화가 국가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 세계 유네스코 음식 부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 문화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김치를 쪼물쪼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뭐 2박 3일 아니면 뭐 김장 주간, 이 집에서 오늘 만들었으면 그 옆집 다음 가서 만들어주고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이것을 또 나누고 베푸는 이런 문화가 깃들어져 있는 것이 바로 한국 음식 문화의 특징이다. 장 담그기도 마찬가지죠. 정월에 담는 정월장, 여름에 고추장 담고 이렇게 여럿이 장을 담궈서 마찬가지로 그 집안의 기본 양념으로 사용한다든지, 막걸리 빚기도 마찬가지죠. 막걸리를 빚어서 농사의 농주로 사용하고 마을의 잔치에 사용하고 여럿이 나눠 먹는, 떡 만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떡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가 100일이 됐어요, 돌이 되었어요, 그럼 마을의 잔치가 열렸어요, 아니면 뭐 이게 동지가 되면 파슬떡을 만들어서 액을 물리치려고 해요. 이런 어떤 전반적인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문화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음식 문화의 특징입니다. 정성이 깃들어져 있다. 어머니의 손맛, 집밥, 약식동도 마찬가지고요. 음양오행 말씀드린 것처럼 조화를 갖추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다 정성이 깃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음식의 통상적인 개념적인 특징 알아보았습니다. 자, 또 하나, 자연과 합일된 풍요와 멋을 지닌 음식 문화가 또 우리 음식 문화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봄 3월 3일이 되면 삼진날, 진달래 가지고 화전을 만들어 먹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방가사라고 해서 이쪽 안동 지역의 그 여자들의 자연과 합류하는 이런 문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남자들도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여성들의 어떤 풍요 문화로 자리매김한 것이죠. 봄에 진달래를 따서 화전을 구워서 먹으면서 시도 짓고 노래도 읽고 이런 문화로 자리매김되어 있습니다. 난로회라는 거. 아마 제가 뒤에 가서 좀 더 실질적인 사진도 보여드릴 거고,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3, 4, 5 모여서 가운데 화로를 놓고 그 위에 어떤 걸 놓고 고기 같은 걸 구워 먹고 있죠. 이게 바로 이 난로회. 따뜻한 화로 같은 거, 그리고 이 전리투 같은 거를 뒤집어서 거기에서 국물을 끓이고 겉에 테두리에는 고기를 올려서 구워 먹는 이런 난로회 같은 것들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철렵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철 때가 되면 냇가에 가서 고기를 잡아서 그 고기를 가지고 탕을 끓여 먹는다든지 음식을 해먹는 이런 문화. 그래서 보시면 시기 제철별로 산이면 산, 강이면 강, 이렇게 자연을 이용해서 그때그때 나는 음식을 가지고 문화 풍요를 같이 즐겼다는 거, 이것 또한 우리나라 음식 문화의 특징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한국 전통 음식 문화의 형성되는 배경, 자연적인 환경이라든지 사회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한국 음식 문화의 일반적인 특징, 그리고 좀 개념적인 특징까지 골고루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 음식 문화가 이제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어떻게 변천되어 가고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3차 시 2강 이번 시간에는 한국 음식 문화의 형성된 과정,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변천되어 가고 있는지, 변천되어 오고 있는지, 그래서 현재는 지금 어떻게 한국 음식 문화가 표출되고 있는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통 음식 문화의 형성과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요. 대표적인 그리고 그 옛 음식 체계에 우리 음식이 어떻게 기록되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전통 음식 문화의 형성과 변천 과정을 살펴볼 텐데요. 자, 상고시대라고 해서 구석기, 신석기 시대는 이 수렵, 채집, 자급자족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구석기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식생활의 시작을 볼 수가 있고, 재료라든지 아니면 탄화되어 있는 어떤 곡물, 그 다음에 토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음식을 해먹기 시작했다, 어떤 형태로 하고 있었고, 이 토기들이 아니면 도구들이 어떻게 활용되어져 있다는 것들을 살펴보기 시작할 수가 있죠. 유물 유적을 가지고 불을 이용하여서 요리와 난방을 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과일이나 나무 뿌리, 자연 그대로의 이 동물 등을 그대로 채집해서 먹는 시기였다. 타제석기, 깨트려서
그냥 그 깨트린 상태의 그 날카로워진 그 상태를 가지고 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걸 가지고 동물을 잡아서 요리하였을 것이다 라고 유물이나 유적을 가지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구석기 시대를 거쳐서 신석기 시대를 넘어오면서 조금 더 그 톡이라든지 도구의 활용법이 더 디테일해집니다. 그래서 석기를 조금 더 곱게 갈아서 뾰족하고 날카로워져서 조금 더 활용하고 사용하기 쉽게 만들고요. 흙으로 빚는 구운 톡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요리한다거나 아니면 곡물을 저장한다거나 이렇게 더 용이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마제석기라든지 빗살무늬 토기 같은 것이 대표적인 신석기 시대의 어떤 도구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기잡이나 사냥에 치중하게 되고 날것으로 섭취하게 되고 굽거나 찌는 방법, 끓이는 방법, 또 여기서부터 또 이제 발효가, 이게 처음부터 발효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관하다 보니 발효가 되었는데 먹을만 하더라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죠. 말린다거나 땅에 묻는다거나 이렇게 조금 더 저장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강구하게 되는 거죠. 소금 대용으로, 아직 소금이란 것이 이게 결정체로 활용을 할 수 없었고 바닷물을 가지고 이 염도 조절을 해서 조금 더 음식을 먹기 편하고 맛있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신석기 시대의 어떤 상황으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어류나 짐승의 내장 안에 들어있는 그 유기물이 갖고 있는 유기염 이런 것들을 또 활용을 했고요. 미네랄이라든지 비타민 등을 이렇게 자연적으로 더 보충하게 된다는 것을 습득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쌀을 가루 내어서 죽이나 떡을 쪄서 먹었다는 것을 유물 유적으로 가지고 추측할 수가 있고요. 이 떡을 각종 제천 의식, 하늘에 비는 이런 의식의 주재료로 사용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고삭, 날카로운 어떤 돌도끼, 맷돌, 쌀을 가루냈다고 했잖아요. 이 쌀을 또는 통곡물을 맷돌에 돌려서 가루낸다거나, 그 다음에 쪄먹는 시루, 그 다음에 조두, 지금 이제 밥장이라고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밥장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식기에 굽을 달아서 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이라든지 이런 것들 식기류로 조금 더 다양하게 사용하기 시작했다. 자, 삼국시대로 넘어오면 이제 실질적으로 철기 문화가 뿌리 내리면서 이 철기를 활용한 자급자족하고 채집하고 수렵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게 되고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기구로 활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삼국시대부터입니다. 소를 이용하고 도구를 이용하고 철을 이용한, 그리고 땅을 갈아서 수리공사, 이 쌀농사의 백그라운드는 이 관계, 수리, 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었죠. 마찬가지로 그냥 이 쌀을 기르는 이 논이라든지 밭이라든지 한정적인 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수리공사, 물을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 저수지를 만든다거나 관계농업을 하는 부분에 이런 도구들, 소를 이용하고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쌀농사 지역이기 때문에 밥이 주식이 되면서 반찬은 곡물 이외에 채소라든지 육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한 식품으로 활용하기 시작했고, 발효시키고 저장시키는 방법으로 장, 포, 젓갈, 절임 등이 발달되었다. 콩으로 만든 메주를 가지고 발효시켜서 장을 담그는 이런 식생활이 바로 이런 삼국시대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 장을 이용해서 장아찌 또는 술, 곡류를 이용해서 술 이런 것들이 발달되었고, 고구려 여인이 빚은 고가주가 강소성 일대의 명주였다라고 이때부터 기록이 남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도 잘 담궈 먹었구나라고 유추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삼국시대 식생활 중에 또 하나 특이할 만한 것이 얼음을 만드는 제빙법도 이때부터 발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제도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계급이 존재하게 되고, 그래서 왕과 또 그 주변의 귀족 그리고 서민들의 식생활이 이때부터 또 확연하게 분리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려시대로 넘어오겠습니다. 고려시대는 숭불 정책, 불교가 왕성하였다. 이 종교적인 영향, 사회 현상적인 영향이 또 어떻게 식문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에서는 이 불교라는 것을 떼내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자, 고려시대 전반기에는 토지제도의 재편성이 이루어지고 세를 줄이고 제방수리, 저수지를 관리하는, 그 다음에 개간사업, 땅을 농사짓고 그 다음에 농산물이 많이 나오게끔 개간하는 개간사업, 그리고 농서, 어떤 어른들의 리더의 지혜 같은 것들을 남긴다든지 이런 것들을 발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농산물의 생산을 늘리고 곡물을 비축 보관하고 저장하고 이런 제도들이 실시되는 것을 고려시대 전반기에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삼국유사 묵은집에 찹쌀로 만든 약밥의 기록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팥죽과 두부에 관한 기록도 이 삼국유사에서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수, 떡, 양과 다시 이런 다양한 음식이 생기고 저장 음식도 좀 더 발달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성, 고려의 소위 어떤 개성을 주변으로 주점이 생기고 술을 잘 만들기, 이미 삼국시대부터 술을 잘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객관, 음식을 먹고 잠을 재워주고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된다. 불교가 융성하였기 때문에 육식의 습관은 쇠퇴하였고 식물성 음식, 채소, 해조류 이런 것들을 맛있게 먹는 방법, 차를 먹는 방법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중기 이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음식 조리의 완성기다. 몽고족의 침입이 잦았고요. 원나라하고의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여기서부터 들어오는 설탕, 부추, 포도주 이런 교육품들이 이제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고 이런 부분들을 먹었다는 기록을 보실 수가 있고요. 승려보다 무관의 세력이 이때부터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숭불 정책이기 때문에 승려 아니면 사찰 이런 부분의 어떤 영향력이 이 중기로 넘어오면서 점점
무관의 세력이 강해집니다. 왜? 침입하는 거를 뭐 100% 막을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전쟁이 나도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는 이 무관의 세력들이 점점 영향력이 있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전쟁에 필요한 근력도 쌓아야 되고요.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육식의 습관이 점점 다시 대두되기 시작하는 것을 이 고려시대 중기 이후 때부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나라로부터 육류조리법, 원체 위쪽에서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요. 육류조리법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곰탕, 편육, 순대 이런 것들이 보통 중국의 양고기 대신에 우리 같은 경우는 소고기로 대체해서 조리를 하게 되고 양고기보다는 소고기가 많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려시대의 문헌에 보면 두부, 김치, 장아찌, 술, 차, 유밀가. 유밀가는 이 당나라에 들어오는 당과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름에 밀가루를 가지고 튀긴 과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다식, 차를 많이 마셨다고 하니까 차에 어울리는 다식에 대한 기록이 많아 상류계층의 식생활이 어느 정도 높은 수준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로 넘어오겠습니다. 우리가 이 옛 음식 문화를 살펴보고 연구하고 엿볼 수 있는 게 남겨져 있는 자료로밖에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조선 초기도 그렇고 중기로 넘어가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어떤 식문화 아니면 어떤 기록들이 왕성하게 남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적은 양의 자료, 그다음에 어떤 뭐 벽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존해서 유출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조선시대 초기 식생활을 또 한번 보면 건농정책, 농업을 권하는, 농업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모내기법이 보급이 되고 또 원예 작물을 재배하는 이런 재배 기술이 발달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고려가 숭불이었으면 조선은 숭유, 유교를 숭상하는 숭유 정책이 마찬가지로 불교의 그 고기를 육식을 금하고 야채나 채소 위주의 식생활을 하였다고 하면 숭유 정책으로 넘어오면서 이 차를 마신다거나 채소만 섭취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쇠퇴되고 이 음식이 조금 더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유교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어른을 공경하고 조상을 위하는 이런 섬기는 이런 식문화가 고스란히 음식상에서도 보여집니다. 음식을 편하게 섭취한다. 먹는 사람이 편하게 먹을 수 있게. 예를 들어서 뭐 조선시대 음식에서는 꽃게 감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꽃게의 살을 다 일일이 파내서 다시 성형을 해서 드시는 분은 젓가락이나 숟가락으로 그냥 가볍게 떠서 입 안으로 넣으시면 부드럽게 씹어서 넘길 수 있는 꽃게 그 껍질을 일일이 까고 이렇게 먹는 사람이 하지 않아도 그래서 음식 문화를 보면 드시는 분의 어르신들이 집안 어른들이 드시기 편하게 이렇게 배려해서 조리법이 발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차림도 마찬가지고요. 조선시대 후기로 넘어가면 자 본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식재료들이 들어옵니다. 고추, 고구마, 감자, 호박, 옥수수, 땅콩 등이 이제 외국에서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반찬을 담는 그릇수로 3첩이냐, 5첩이냐, 7첩, 9첩, 임금이 드신 12첩의 이 반상 차림의 형식을 본격적으로 갖추고 자료라든지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통과 의례의 상차림을 갖추고 있다. 통과 의례는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나서도 그 이후에도 이 일평생을 따라다니면서 그때 중요한 시기에 치러지는 어떤 행사 그리고 거기에 맞게 의미를 부여해서 먹는 음식, 상차림 이런 것들이 갖춰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고 나서 뭐 삼신상을 올린다든지 100일이 되면 아유 100일을 살았구나 하고 백설기를 쪄서 100사람한테 나눠 먹인다든지 뭐 첫돌 돌잡이도 하게 되고 돌상에는 어떤 것들을 올린다 이런 얘기가 있고 결혼할 때 마찬가지고 돌아가셨을 때 마찬가지고 돌아가시고 나서도 제례를 올리면서 이 통과 의례에 관련된 상차림이 계속 보여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나는 독특한 산물을 바탕으로 지역의 향토 음식들이 발달되어 있다. 지금 하고 큰 차이가 없죠. 그래서 이 조선 중후기 때부터 이 정착된 이 숙문화가 많이 그대로 잔재되어 있는 것이 이 한국 음식 문화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구의 증가로 곳곳에서 난전, 시장, 잡곡만 파는 잡곡전, 좌반, 뭐 고등어 자반, 그다음에 뭐 채소 자반일 수도 있고요. 젓갈, 뭐 꽝전 이렇게 난전이 발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시기도 조선 후기의 식생활입니다. 자 이제 개화기로 넘어옵니다. 1900년대 말기 중국, 일본, 서양과의 교류가 활발해지고요. 외국 문물이 들어오면서 식생활도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식문화를 형성하는 요인에서도 똑같은 이 요인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조선 왕조의 이제 붕괴로 궁중 음식을 만들던 이들이 이제 그 궁중 주변으로 나오면서 고급 요정을 만들고 고급 요정에서 궁중 음식들을 재현해 가면서 일반인들도 이 궁중 음식을 경험하게 되는 이런 시기가 바로 이 개화기 때의 식생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시아 공사 부인인 손탁이 고종 임금께 서양 음식을 올리면서 1920년대 조선 호텔이 생기고 서양 요리집 양탕국이 퍼지게 되었다. 양탕국은 커피, 고종 임금께서 이제 처음 우리나라에서 커피를 즐기는 첫 번째 주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커피를 먹던 양탕국이 퍼지게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모군란 이후에 들어온 중국인들의 영향으로 호떡, 만두, 교자 등을 파는 중국집이 1900년대 초 지금의 우리가 말하는 뭐 명동, 소공동, 태평로 이런 부분에서 이 중국집이 장사를 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집 같은 경우 100년 이상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중국집들이 이때부터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일본의 식민지화 되면서 우동,
단팥죽, 단무지, 초밥, 청조 등이 마찬가지로 이 우리 식문화에 스며들면서 이건 역시 이제 우리 식문화의 한 일부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1945년 광복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식민지 바로 직후라서 극심하게 가난하고 식량은 부족하고 인구는 많고 굶주림이 장기화되고 쌀이 부족하여서 깡보리밥이나 이제 전쟁 지원 나온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어떤 뭐 음식들로 연명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꿀꿀이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이 부분도 우리 음식 문화의 한 일부분입니다. 부정할 필요도 없고 창피할 필요도 없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국가도 이런 환경에 처해지면 이런 상황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건 역시 우리 한국 음식 문화의 일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양의 충족보다는 음식의 퀄리티, 질보다는 배고픔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배를 채울 수 있는 이런 것만으로도 급급했던 시기인 거죠. 그래서 1946년에는 심지어 매주 수요일, 목요일을 수요일을 무육일 고기를 먹지 않는 날로 지정하는 행정 조치도 있었다. 이런 경우도 우리 한국 음식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어 오고 변천되어 있는 가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연이어서 한국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되죠. 1954년 휴전까지 또 3년 동안 아주 그냥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식생활이 아주 빈곤한 전쟁으로 인한 빈곤한 시기가 됩니다. 1960년대 이제 서서히 경제가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산업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보릿고개, 뭐 절대 빈곤의 시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라든지 좀 연배가 있으신 세대 같은 경우에는 보릿고개라는 말, 그러니까 보리가 채취되고 쌀이 나기 그 사이에 정말 이제 식재료가 뚝 떨어지는 기간이 있어요. 눈을 씻고 이게 입에 넣을 수 있는 음식을 찾을 수 없는 시기. 그때를 보릿고개라고 하고 그 시기가 제법 어느 정도 몇 년 이어졌다. 절대 빈곤의 시기가 바로 이때 1960년대. 경제가 성장하기도 하지만 이런 어떤 식생활 문화에 있어서는 좀 빈곤한 시기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전에 일제 수탈이라든지 연이어서 한국 전쟁이라든지 정치 사회적으로 아주 혼란한 시기였다. 그래서 음식을 이때도 마찬가지로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아직까지 그런 시기는 아니었다. 그래서 혼분식 장려 운동을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미국의 원조 밀가루를 소비하기를 촉진하였고, 하얀 쌀밥만 먹지 마라. 쌀이 귀하니까. 쌀밥도 먹고 밀가루를 가지고 분식도 해먹어라. 뭐 갈국수, 수제비, 국수 이런 것들도 해먹어라. 이렇게 아예 나라에서 정책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식당에서는 하얀 쌀밥 말고 잡곡밥만 판매하기도 하였고, 도시락에 보리 혼합을 했는지 다 뚜껑을 열어서 검사도 하고 이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기구인 유엔에서 미국하고 원조로 밀가루라든지 뭐 우유가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간신히 굶지 않을 정도의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 정도였다. 이때가 1960년대였다. 그래서 이 시기를 살아온 우리 어르신들이라든지 상당히 고달프면서도 아주 많은 경제 성장을 이끌어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부모 되시거나 조부모 되시거나 하면 한 번씩들 더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때 식량 정책 중에 쌀을 이중 가격으로 정책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어떤 뭐 기금, 그때마다 무슨 운동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그거 엄청 잘합니다. 한 나라가 전체적으로 한 가족처럼 일사불란하게 협동도 잘하고 으쌰으쌰도 잘하는, 그래서 이 기금 조성도 아주 잘하고요. 그리고 어떤 곡물이라든지 품종이 병충해에도 강하고, 그 다음에 생산량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품종으로 개량이 조금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뭐 쌀 같은 경우도 맛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수확량이만, 왜냐면 굶주리는 시기가 길었고 식량량이 아직도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생산량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품종 개량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어떤 모종들이 확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밀가루, 보리, 콩 등을 소비를 많이 장려를 해서 쌀 대신 그런 것들을 많이 먹을 수 있게 촉진하고요. 쌀 위주의 식습관에서 분식밥, 빵과 우유를 먹는 서구식 식습관이 보편화되기 시작하였고, 이때 밀가루로 만드는 라면이 처음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1970년대에 우리나라가 아주 잘 아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눈에 보이게 시작을 합니다. 식량 사정은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을 했고요. 급속하게 경제 성장과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한강의 기적. 이런 말이 나오면 그걸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나이가 나오는데, 이런 말도 있었죠. 그리고 대가족의 어떤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점점 이제 돈을 벌러 각각 역할들을 하게 되면서 가족이 핵가족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점점 작아지고 여자들의 경제활동들도 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생긴다. 이런 사회 경제적인 측면도 식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큰 요인들 중에 하나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식생활이 변화가 되는 시기.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먹는 거를 너무 굶주리게 먹지 않고 어느 정도 그래도 먹을 수 있던 시기가 이때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적인 충족에서 급급하게 배만 채우던 것에서 어느 정도 이제 영양을 따지고 질을 따지고 맛을 따지고 이렇게 질적인 충족으로 식품 소비, 음식 문화가 변화를 보이는 것이 1970년대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80년대 88 올림픽도 치르게 되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이 과속화되면서 1인당 GNP가 6,000불에 도달하고요. 소득도 증가하게 되고 식생활 수준도 당연히 따라서 향상이 되겠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핵가족화, 여성이 취업되고 여성이 취업이 되면서 여성이 음식에 들이는 시간들이 이게 점점 짧아지면서 거기에 따른 외식, 가공식품의 성장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해외여행이 자유화된 것이 이때부터입니다. 아마 원래부터 해외는 자유롭게 다니던 거 아니었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해외여행을 비행기를 타고 자유롭게 나갈 수 있던 시기가 이 1980년대부터입니다.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에서 또 음식을 접해보고 그 음식을 경험해보고 했던 것들을 다시 한국에 돌아온다든지 했을 때 재현해 본다든지 아니면 그거에 관련된 어떤 음식점이 생긴다든지 했을 때 아, 나 저거 먹어봤었어. 이거 맛있었었어. 이거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시기가 바로 1980년대 후반부터인 거죠. 그리고 1990년대 경제 성장은 점점 더 높아집니다. 식생활 분야의 질적인 성장을 같이 따라가 올라가는데 이때부터는 조금 이제 과소비라든지 과잉 섭취, 비만, 그리고 거기에 따른 뭐 쓰레기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기 시작을 합니다. IMF 경제 위기가 잠깐 있긴 하였고요. 그 때문에 외식 산업이 마찬가지로 같이 정체되고 침체되고 파산되고 뭐 도산되고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전 국민이 IMF 지원 사상 가장 빠른 시기에 다시 정상적인 궤도로 진입하게 되는 나라가 또 우리나라입니다. 거기에 많은 영향을 또 우리 국민들이 으쌰으쌰 해서 정상적인 어떤 상황으로 금방 다시 돌아오게 되었죠. 육류를 이제 많이 섭취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른 비만이라든지 성인병이라든지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다이어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는 시기가 1999년대고요. 2000년대는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이제 조금 더 서구화되고 간편화되고 편리함을 찾으려고 하죠. 그에 따른 이 라이프 스타일, 식생활이 바뀌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공급, 그러니까 뭐 간편식, 그 다음에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뭐 편의점식, 그 다음에 이런 좀 더 유통기한을 늘리고 실온에서 보관하면서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핵가족화, 간편화, 레저화 등이 식생활을 변화시키는 데 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편의적 간편식 시장이 발달하기 시작한 때가 바로 2000년대부터입니다. 그리고 2017년 드디어 이 음식을 먹어서 배를 채우던 나라에서 2017년 이제 제품의 퀄리티, 음식의 퀄리티, 그다음에 음식을 먹는 공간, 음식을 서비스 받는 어떤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 하이 퀄리티가 되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들도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급성장을 하고 있죠. 10년 단위로 끊어서 보는데도 참 우리나라는 빨리빨리의 민족입니다. 여기서도 경제 성장에 따른 이 식문화가 같이 따라서 놀랍게 변하고 있는 것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음식들이 변천되어 왔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선 중기 때부터 우리가 기록들을 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먹었고 우리 전통 음식 문화가 어떤 것들로 형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옛 음식 책을 살펴보면서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조리서의 연대를 추정하는 방법, 고조리서들이 작자 비상인 것도 많고요. 연대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책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책뿐만 아니라 뭐 그냥 집안에 돌아다니던 어떤 기록, 그 다음에 뭐 도구, 그 다음에 뭐 마을에 남겨져 있는 뭐 무덤에 남겨져 있는 어떤 이런 기록들을 유추하고서 보는데 옛 고조이서가 연대가 기록이 안 돼 있는 것들을 추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을 연구하려고 하면 음식이 실물로 남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가공식품도 아니고 뭐 100년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음식도 아니고 해서 이 실물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문헌, 자료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봐야 되는데 이 연구할 때 기록들을 어떻게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집필 저자, 만약에 저자가 있는데 이 저자의 생존기간, 만약 예를 들어서 상가요록의 경우 15세기 중반 의관으로 봉직한 전순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기 때문에 이 집필 연도가 1400년대 중반일 것이다 라고 작자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작자의 생존기간을 가지고 연도를 추정을 하고요. 그래서 전순이 같은 경우에는 세종, 문조, 세조 3대에 걸친 임금의 어일을 지내면서 상가요록이라는 기록을 남기신 분이어서 상가요록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작성한 거고 이분이 살았던 시기가 1400년대 중반이니 이때 기록이 되었겠구나 하고 유추를 하는 거고요. 당시에 유입된 식재료를 가지고 기록이 남겨져 있다. 뭐 고추는 지붕유술에 처음 기록이 되는데 이때 지붕유술에는 이 고추가 음식으로 사용되었느냐 아니면 단순하게 그냥 고추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가지고 구분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이 고추 같은 경우에는 음식의 재료가 빨갛게 음식을 만들고 맵게 하는 음식의 재료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최루탄 어떤 뭐 전쟁이라든지 싸움에 사용하는 이런 용도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유추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 유추되어진 자료는 정확하게 100%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고 유추한다, 추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에 완벽한 어떤 자료가 또 발견이 되면 이런 것들은 뒤바뀌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되겠고 1700년대 음식책의 특징은 아직 그래서 고추가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그 시대에 유행했던 어떤 느르미가 걸쭉한 즙, 이 전분 즙 같은 거를 말하거든요. 음식에 뿌려서 음식을 따뜻하게 만들고 윤인하게 만들고 먹음직스럽게 만드는 이런 즙을 사용한 음식들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음식은 1700년대의 음식책이다 라고 유추를 하는 것이고 뭐
한글로 된 음식보의 경우 한글로 기록되어진 음식책 전에는 한자로 기록되어진 책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한글을 언제부터 사용하였느냐, 한글을 언제부터 기록으로 남겼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유출을 하는데 뭐 술, 반찬, 떡, 과자 같은 경우에는 이 음식보라는 책에 여러 가지 한 36가지 항목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직 고추를 이용한 요리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음식보라는 책 같은 경우에는 1600년대 말이나 1799년대 초역에 걸쳐서 쓰여진 책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는 기록을 어떤 정형화된 책에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달력 같은 거에 뒷부분에 이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청가경 5년 주방문이라는 책 같은 경우에는 이 달력의 뒤쪽에 쓰여진 책으로서 당연히 달력에 딸려 있는 그 기간을 유출을 할 수 있는 거죠. 1700년대 요리에 이제 자손들이 자료를 좀 더 보충해서 완성되는 책으로 만들어 출간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지의 책력으로 1800년대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고조리서가 이런 어떤 정확하게 조리서의 역할을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농가 원령가처럼 농사에 필요한 어떤 시기에 적절하게 어떤 이 시기에는 무엇을 했다, 이 시기에는 무엇을 먹었다 이렇게 농사에 필요한 서적인데 거기에 음식이 딸려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조리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순이라는 사람이 3대 음금을 거치면서 썼던 산가요록이라는 책, 1400년대 중후반인 거라고 했잖아요. 1459년 어이 전순이가 지은 요리책이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업책으로 현존하는 요리책 중에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농촌에 필요한 기록이라는 뜻을 지닌 한문, 한글이 아닙니다. 한문의 필사본이고 술, 밥, 죽, 국, 떡, 과자, 두부 요리 등 229가지의 조리법이 수록되어 있다. 15세기 식생활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될 뿐만 아니라 온실 설계법까지 수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산가요록입니다. 수훈잡방, 풍류를 하는 사람들에게 걸맞는 다양한 요리법. 풍류, 우리가 자연과 함께 음식을 즐기는 뭐 화전놀이라든지 난로회라든지 철렵이라든지 앞에서 다뤘잖아요. 이렇게 풍류를 하는 사람들에게 걸맞는 다양한 요리법이 기록되어 있다. 4대 부들의 음식관이 깃든 우리나라의 전통 요리법이 기록되어 있으며 상, 하 두 권으로 술을 담그는 법, 그리고 음식을 만드는 법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며 500년 동안 안동 지역 사림층의 식생활을 엿볼 수 있는 고조리서가 이 수훈잡방이다. 음식 디미방이라는 책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집안에 실제 음식을 하는 부인이 최초 한글로 조리서를 기록을 한 것이다의 의미가 아주 깊은 책입니다. 1670년에 안동 장씨 부인이 쓴 책으로 한글로 쓰인 가장 오래된 조리서이며 경상도 지방의 한 가정주부가 지은 것으로 예부터 내려오던 그 집안에서 계속 만들어 먹던 음식에 대한 조리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명병류, 떡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육류, 소, 과류, 채소, 술과 초, 식초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하여서 이 체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개구리 조리법이라든지 상화, 지금의 찐빵, 하얀 그 찐빵 속에 소가 들어가 있는 이런 걸 상하라고 하는데 상하 만드는 법 같은 것들이 아주 자세히 적혀 있고 육류의 후년 저장법이 나오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여기서도 아직 고추가 사용된 음식의 기록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음식 디미방. 그 다음에 구황서, 우리가 부황 음식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가뭄이라든지 흉년일이 들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보릿고개 시기가 있었잖아요. 진짜 그 짧은 시기긴 하지만 음식을 전혀 구할 수가 없는 이런 시기에 산과 들에 널려져 있는 그나마 요기를 때울 수 있는 구황용 식품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소화도 좀 편하고 먹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조리법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식료, 찬료라는 고조리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최초의 우리나라 약선책이라고 할 수 있고 세조의 명에 의해서 1460년 어이도 마찬가지로 전순이가 저술한 고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황차료 마찬가지고요. 1554년 발간된 것으로 흉년이 들었어요. 곡식이 귀하게 되었을 때 그 대비하는 책으로서 소나무, 산에 있는 소나무 껍질을 먹는 방법, 그리고 참깨, 대추, 밤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게 굶주려서 발생된 어떤 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이 기술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구황차료라는 책입니다. 농업서입니다. 농작물 재배법이라든지 그 농작물 식재료를 가지고 조리법, 저장법들이 기록되어 있고 농업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가진 식품을 가공하는 법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거고 산림경제에는 380항목에 걸쳐서 과실, 차, 음료, 국수, 엿, 죽과 밥, 채보, 어육, 양념, 장, 초 다양하게 많은 부분들이 기록이 되죠. 그래서 누룩, 술까지 그리고 음식에 담기는 식기까지 각 방면에 걸쳐서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이 산림경제를 보고 농업을 기반으로 한 책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임원심육지라는 책이 있는데 그 농작물을 재배를 하고 그 농작물을 가지고 조리하고 저장하는 방법. 그래서 실학자 서유구가 1798년에 편찬한 책으로 16부문으로 나눠져 있으며 그래서 임원심육지라 부릅니다. 일상생활에서 기묘한 일을 살펴보고 이를 알리고자 산림경제를 토대로 한국과 중국의 저서 900종을 참고하여서 엮어낸 농업백과사전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또 가정백과사전. 그냥 일상 가정에서 두루두루 쓰는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 음식 외에 의식주에 관련된 거, 의복을 만든다든지, 생활에 필요한 이불을 만든다든지, 교방, 여자들이 있는 일을 하는 곳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기록한
그래서 빙어각 이씨가 1809년에 집필한 조선시대 최고의 한글판 가정 대백과사전이다. 그 부분 중에서도 음식 부분을 본다면 술, 장, 초, 밥가죽, 김치, 생선, 고기, 조류, 새, 어류, 채소류, 과자류, 기름 짜는 법, 그 외에 조청이나 엿을 고아서 식혜를 만드는 법 등 100가지가 넘는 요리법을 다루고 있다. 교합 청서도 고조리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궁중의 문헌, 궁중의 음식과 식재료를 기록한 것으로 조리법 기록은 일상식에 대한 조리법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록이라든지 아니면 의궤, 진연의궤, 진작의궤, 진찬의궤, 그리고 이제 원행을 나가죠. 원행, 을묘, 정리, 의궤 이런 것들의 그림이라든지 그 행사식에 따른 어떤 기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선시대 궁중의 연회식이라든지 어떤 의례와 규몽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거기에 일상식에 대한 기록은 극히 드물다. 왜냐하면 일상식까지는 기록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었기 때문에 대신에 영조 임금 때 영조 실록에는 영조 임금님이 드셨던 일상식이 일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기별로 1년은 4계절, 12달, 24절기 이렇게 철에 따라서 행하여지는 여러 가지 민속 행사나 풍물, 풍습 여기에 딸려진 어떤 음식에 대한 기록. 그래서 대표적인 3대 세시기로는 경도접지, 열량세시기, 동국세시기 언제 한번 들어보신지 하시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기타 기행문의 성격을 띈 요즘 같으면 먹방 투어를 하는 맛집들을 찾아다니는 기행문의 성격을 띈 문헌으로 허균의 도문 대작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고시대부터 2000년대까지 우리나라 음식 문화가 그 상황상에 연대별로 상황, 사회적인, 경제적인, 전쟁을 통한 종교적인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지금 현재까지 식생활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천되어 왔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았고요. 중간에 어떤 옛 고조리서라든지 기록을 어떻게 구분해서 그때 식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어떻게 지금 식문화에 형성되는 요인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고조리서를 살펴보는 시간을 한 번 더 가졌습니다. 이렇게 우리 음식 문화의 특징을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사람이 일생 동안 태어나서 죽고 그 이후에 재래를 하는 데까지 필요한 통가의에 딸린 음식에 따른 의미, 그다음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전통음식문화 이번에 4번째 시간을 갖게 된 장나영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통과 의례 음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과 의례가 무엇이고 그 한국 전통음식 문화에서 통과 의례가 차지하는 어떤 부분 그리고 통과 의례 때 먹는 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통과 의례란 무엇이냐 한자어인 것 같지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또 그 죽고 나신 후에도 이 제사라든지 어떤 의를 갖춰서 하는 전반적인 생의 전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좀 기념을 하고 축하 파티를 하듯이 이렇게 그 가정들을 의례로 정해놓고 이날은 어떤 날이다, 이날은 어떤 의미가 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이 정도의 나이가 들었으면 어떤 행사를 치러야 된다. 이렇게 의례로 지칭하여서 일정한 격식을 갖추고 기준을 정해주고 가족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그 같이 속해 있는 소속원들을 기준으로 중심으로 행하는 모든 의례를 통틀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옛날에는 이 평균 수명이 짧아서 치러지는 행사가 많지 않았다고 할 수는 지금하고 비교해봐서 없는데 오히려 더 요즘 세대에는 이렇게 생략을 한다거나 간소화시키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이 동양 문화권에서는 이런 통과 의례가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긴 하지만 이렇게 어떤 행사라든지 과정을 중시했다라는 거. 그래서 보시면 동양 문화권에서는 결혼하고 관을 달고 돌아가신 후에 제를 지내고 이런 것들을 보편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의례는 개인이 겪는 인생의 고비를 순조롭게 잘 넘기고 복을 많이 받고 좀 안 좋은 액은 물리치고 이런 어떤 것들을 소망하는 의식과 더불어서 그 각각의 의례의 의미를 상징할 수 있는 어떤 행사라고 보시면 되고 그때마다 먹는 음식들이 의미를 부여해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나라 관행적으로 내려온 그러니까 이 조상 때부터 그리고 현 시대에서도 의례로 치러지고 있고 간소화되고 있긴 하지만 또 다음 미래 세대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의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오래도록 그 지역과 문화에 오래도록 습속적으로 남아있는 어떤 생활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을 기원하거나 무탈하게 잘 자라거나 그 다음에 이제 불운을 막거나 하는 이런 어떤 치성 무속신앙 이런 것을 떠나서 바램 이런 것들을 드리는 행사 축하연 이런 것들을 베풀어서 신에게 감사드리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래서 이 액을 피하고 장수나 복을 기원하는 이런 것들이 주 목적이라는 것을 상기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옆에 나라인 중국과 일본에도 유사하게 이런 문화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일생 동안의 의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경사스러운 날, 뭐 아이가 태어나는 것부터 축하하고 경사스러운 일이죠. 보시면은 이 각각 특성에 맞게 특별한 그 제때에 맞는 음식을 차려서 잔치를 베풀듯이, 아니면 조금 이 아이가 어릴 때는 이 바깥에 어떤 나쁜 기운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가족들만이라든지 아니면 뭐 엄마가 치성을 드린다든지 이렇게 잔치에 가깝게 어떤 행사들을, 음식들을 베푼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의 출생. 지금은 아기가 낳고 나면 뭐 산후조리원에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아이 낳는 그 출생 그 순간에도 어떤 기념적인 의례를 하거나 음식을 먹었고요. 37.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한국 음식 문화의 특징 중에 오행이라는 게 있다 보셨는데, 5를 비롯해서 5를 전후로 한 3, 5를 뒤로 한 7, 3, 5, 7 이렇게 이 홀수의 숫자들의 의미 부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37일 같은 경우에는 7이 3번 지난 일, 다시 풀어나면 21일 후, 아이가 출생하고 21일 후에 그 37일도 기념을 하였고, 아기가 태어나고 100일이 지난 100일, 요즘은 좀 100일까지도 생략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 다음에 아기가 태어나고 첫 생일인 첫 돌, 요거는 꼭 하시죠. 돌잡이 이렇게 상 차려서 아이가 어떤 것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미래 장래에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이다 점치기도 하는 이런 행사들도 하게 되고요. 당연히 혼례를 치르고 결혼을 하고, 지금 또 회갑 같은 경우에 큰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생략하시고 낳거나 아니면 뭐 간단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제 장수를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회원, 그리고 각 해 생신 이런 것들을 다 축하하고 잔치를 베풀고 음식을 나누고 기뻐하고 이런 행사들을 치르죠. 반대로 상을 당해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기일이 돌아오면 그 재래의 규범에 맞게 제사를 치르거나, 제사를 지내지 않더라도 뭐 어떤 것을 기념을 한다거나, 이런 재래 상차림하는 것까지. 이 재래 상차림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종교적인 차이가 많이 있죠. 어떤 종교에 따라서 재래를 안 하시는, 생략하시는 댁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조선시대 유교의 그 어떤 효를 중시하는, 조상을 숭배하는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재래를 좀 엄격히 지키는 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통과 의례에 각각 그때에 어떤 음식들을,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먹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신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혹여는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치성을 드린다거나 이런 의미가 있는데, 자, 삼신, 아기를 점지하고 출산, 그리고 아기의 수명과 복록을 다 관장하며 보호하는 새 신령이다. 여기서 삼신은 세 명의 신령이라는 얘기도 있고 설도 있고, 삼신이라는 이 삼신 자체의 신도 있다. 이렇게 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출산 전에는 정화수, 깨끗한 물 한 그릇을 깨끗이 떠놓고 쌀을 수북히 보면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뒤에 이 긴 장곽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부러뜨리지 않은 긴 마른 미역을 말합니다. 우리가 미역국 끓여 먹는 그 미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통 보시면 요즘에는 또 잘게 잘라져 있죠. 잘라져서 이렇게 봉투 안에 포장되어 있는데, 원래 이 출산 전후로 먹는 미역에 해당되는 미역은 이 장곽이라고 하는 길게 만들어져 있는 이 미역을 말합니다. 그 아래 지금 보시면 쌀이 수북히 들어가 있는 밥 3그릇, 쌀 수북히 들어가 있는 3그릇, 그 다음에 이제 정한수, 뭐 밤, 대추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는 게 보이시죠? 다 해산을 하면 이제 금줄이라고 해서 지푸라기 안에 뭐 숯이라든지 고추라든지 이런 것들을 끼워서 액을 막기 위한, 아직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아주 나약한 뭐 어떤 균에도 그렇고 어떤 뭐 액에도 그렇고 다약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 집에 조금 발걸음을 조심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쁜 기운은 물러가라 이런 의미로 금줄을 치워두죠. 그래서 그 금줄을 치고 출산 전 삼신상에 올렸던 지금 보였던 요것을 가지고 쌀로 밥을 짓고 이 미역으로 미역국을 끓이고, 그래서 이때는 고기를 사용하지 않고 이 미역만 가지고 푹 고아서 이걸 가지고 이 미역국을 끓여서 산모한테 먹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삼신상. 자, 금줄이 아까 그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부정이라든지 어떤 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쳐놨다고 했었는데, 이것을 21일, 7이 3번 있는 21일, 아니면 7이 7번 있는 49일, 보면 이제 3하고 5하고 7하고 이렇게 숫자들의 의미를 부여해서 21일이나 49일 뒤에 걷어놨던 금줄을 다시 거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화수 한 그릇, 밥 3그릇, 미역국 3그릇 이렇게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는 올리게 됩니다. 삼신상에 올렸던 국밥은 나누어 먹지 않고 산모만 먹는 것이 관례라고 합니다. 자, 이걸 과연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의문이 들죠. 자, 아기가 무사히 100일을 넘기고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100일이 되는 날인데, 예전에는 의료 기술도 떨어지고 뭐 이렇게 병충해라든지 아니면 여건상 이 100일을 넘기지 못하는 아기들도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100일을 넘김으로 인해서 아기가 이제 어느 정도 자기의 스스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고 이제 무사히 자라 날 것이다. 대견하게 잘 버텼다. 그래서 축복을 하면서 또 앞으로 자라는데 무병장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100일을 기념해서 이것은 가족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 이제 잔치를 벌여줍니다. 그래서 100일에는 아기를 목욕시키고 베네옷으로 입었던 계속 입고 있었던 그 베네옷 대신 베네옷은 아예 백색의 무명한 이런 옷을 입다가 좀 빛깔이 들어간 옷으로 이제 갈아입히게 되죠. 그리고 이 베넷머리를 깎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이제 아기가 어느 정도 자라고 나서 그 베넷머리 엄마 뱃속에서부터 갖고 있었던 머리를 한번 밀어줍니다. 밀어주고 나면 숱도 많아지고 머리숱이 건강해진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입니다. 과학적인 뒷받침은 없긴 하지만 그렇다는 의미로 뭐 이게 머리를 한번 밀어주기도 하죠. 이런 풍습도 있는 게 이때 100일이고요. 100일에 먹는 음식은 뭐 여러 가지 떡과 과일 풍성하게 차리기도 하고 이 백설기와 수수경단 같은 경우에는 아기가 만 10살 만우리 10살이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먹이는 떡이 이 백설기와 수수경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설기 같은 경우에는 백설기 순수하게 수은백에 티 없이 맑고 부정타지 말고 신성하게 자라라는 의미로 이 백설기를 만들고요. 수수경단 같은 경우에는 안에 들어가는 그 경단을 만드는 게 붉은 수수고요. 붉은색이죠. 겉에 입히는 팥고물의 팥도 붉은색이죠. 붉은색의 경단을 붉은색의 고물을 또 입혔어요. 두 번. 그러니까 이 액과 부정을 철저하게 막겠다. 이런 의미를 부여를 해서 수수경단을 만들어서 먹이게 됩니다. 백일떡은 이웃에 돌려 나눠 먹는데 백가구에 백집에 나누어 먹어야 아기가 장수한다. 이런 썰이 있었기 때문에 100일 때 백설기를 우리가 뭐 백일잔치 한다, 돌잔치 한다 해서 뭐 손님을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벌이고 다 같은 의미인 거죠. 예. 그래서 백집에 백일떡을 나누어 먹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아이가 장수하고 많은 복을 받아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지요. 100일 때는 보시면 이 떡 같은 거를 쪄서 홀라도 마찬가지고요. 이 칼로 딱딱 정확하게 딱딱딱딱 끊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주걱으로 툭 띄어낸다. 칼로 딱 끊지 않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따뜻할 때 주걱으로 툭툭 먹을 만큼 띄어내어서 이 나눠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지금 막 네모 반듯하게 아니면 뭐 원형의 어떤 뭐 미니 케이크처럼 모양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원래 의미는 칼을 대지 않고 그냥 뚝뚝 띄어내어서 나눠 먹는다. 자, 마찬가지로 백일상에 흰밥, 미역국, 떡 같은 경우에는 백설기 수수경단 기본이라고 했고요. 거기에 이제 오색송편도 올리는 덱이 있고 안 올리는 덱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올리는 게 전통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0일의 의미 한번 더 짚어보겠는데요. 100, 이 숫자 99가 아니라 100, 완전하게 꽉 찬 100을 의미하기도 하고 흰, 깨끗한, 그래서 신성하고 깨끗하게 청정하다 이런 의미도 부여를 하고 아까 보셨던 백설기, 수수경단 외에 오색송편을 그럼 왜 또 더 올리느냐? 오색송편은 속 안에 깨가 들기도 하고 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콩을 넣기도 하고 녹두를 넣기도 하고 그렇죠. 속을 꽉 넣어서 실속 있으라고 속이 꽉 차게 자라라고 또는 소를 넣지 않은 빈 송편을 빚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또 반대로 넓은 아량을 가지라고 넓게 마음을 가지라고 이런 뜻에서 속을 꽉 채우기도 하고 안 채우기도 하고 이 오색송편의 의미는 뒤에서도 또 다른 통과 의례에서도 또 같은 의미로 적용해서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일을 또 무사히 지나고 100일 하면은 석달하고 한 열흘 정도 된 거고 이제 우리가 첫 돌잔치 뭐 돌 담례떡을 받았습니다. 뭐 우리 돌잔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떡 드세요. 이렇게 첫 돌. 아기가 태어난 지 만 1년이 되는 날로 첫 번째 생긴 거죠. 궁중에서는 이 돌이란 말 대신 초도일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아기가 100일을 지난 것도 되게 대견한데 돌을 맞는 것도 또 더 대견하게 된 거고 이제 이 아이는 아주 잘 자랄 수 있겠구나. 무사히 한 어떤 인생을 잘 살 수 있겠구나 해서 이때서야 사람으로 대접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의미로 부여하기도 하는데 간혹 백일잔치는 지금도 생략하는 경우가 많죠. 백일잔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도 돌잔치는 반드시 빈도를 막론하고 어느 집안이나 꼭 차려주었다. 그 돌빔, 돌에 해 있는 옷, 옛날에는 아가들 그 도령한복처럼 아니면 꽃가 옷을 입혀서 돌빔을 화려하게 지어서 입히고 돌상을 차려서 축하하고 그 상에 차려진 어떤 것들의 의미를 다 부여를 하고 돌잡이에 해당되는 의미를 부여하는 이 어떤 물건들을 놔두고 이 아이가 제일 첫 번째 어떤 것을 잡느냐, 어떤 것을 짚느냐. 뭐 돈을 잡으면 나중에 부유하게 될 것이고 붓이나 연필을 잡으면 머리를 똑똑하게 쓰는 어떤 그런 지식인이 될 것이고 요즘에는 축구공을 놓기도 하고 한창 골프 선수들이 우리나라 선수들 많이 이렇게 성장했었잖아요. 그럴 때는 막 골프채를 놓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 의사가 되라는 의미에서 청진기를 놓기도 하고 아주 재미나게 이런 풍습들을 이렇게 좀 디벨롭해서 돌잡이들을 하고 계시죠. 자, 돌상에 놓는 것들이 꼭 있습니다. 뒤에 사진으로도 보여드릴 텐데 쌀을 놓습니다. 쌀 같은 경우에는 재물복, 식복, 입에 들어가는 것이 끊이지는 않겠구나. 먹을 복이 있겠구나. 이런 의미로 쌀을 놔두고 장수하는 의미로 이제 국수, 긴 가닥 같은 경우 하얗고 긴 것들의 의미 부여는 장수의 기원입니다. 그리고 대추나무에 대추가 자자자자자 이렇게 막 수북히 열죠. 그러니까 많은 자손을 낳아라. 이런 의미. 그리고 초록색의 미나리를 놓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미나리도 마찬가지로 흰색이 아니긴 하지만 이 미나리 떼가 길죠. 그래서 장수 의미, 마찬가지로 미나리도 이게 잘 퍼져요. 잘 퍼지고 잘 자라요. 그래서 이 미나리에도 자손 번창의 의미를 두고요. 백일 때처럼 마찬가지로 백설기, 수수경단, 오색송편 외에 또 뭐 인절미라든지 추가의 떡들을 더해서 한 5가지의 떡을 돌에는 놓습니다. 거기 떡에도 다 의미 부여를 하고요. 그리고 각종 과일,
그다음에 흰 타래실. 흰 타래실은 무엇이냐? 이제 무명 명주실이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불을 기어내는 좀 두꺼운 실, 면으로 된 두꺼운 실 있고, 혹시나 그 댁에서 또 이불 안 기우시는 댁도 많죠, 요즘에는. 이불 호창 같은 거 잘 안 쓰니까. 아니면 뭐 이게 어떤 댁에서 개업을 했다, 이사를 했다 했을 때 문 위에 걸어두는 북어를 이렇게 묶어서 걸어놓는 그 흰 타래실. 그래서 한 타래, 한 가닥이 아니라 한 타래. 이것을 마찬가지로 장수의 의미를 부여해서 상에 놓아줍니다. 그리고 청실, 홍실, 타래실 같은 경우에도 길게 장수하라는 의미에서 장수, 돈 놓는 거는 부유하라, 돈을 많이 벌어라, 잘 벌어라 이런 의미인 거고, 책, 붓, 먹, 벼루 같은 경우에는 학문을 하는, 어떤 학문의 이름을 떨쳐라 라는 의미로 상에다 놓게 되고요.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활이라든지 화살을 가지고 무예가 뛰어난 장군이 되어라 라는 의미로 두었고,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실패와 자, 가위 같은 걸로 솜씨를 잘 발휘해서 손재주가 좋은 사람으로 자라라, 뭐 이런 의미를 두고 놓게 됩니다. 보시면 목숨을 길게 갈 수 있는 장수의 의미, 부자가 되라는 부의 의미, 그 다음에 문, 글을 잘 쓰고 문무의 이 학문을 높여라 라는 의미, 그 다음에 무, 지금은 장군의 의미를 또 다시 해석해서 이런 어떤 무의 의미, 그 다음에 여공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뭐 디자이너라든지 어떤 뭐 예술적인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의미로 또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왕실의 경우에 미나리를 썼는데 이때 그 미나리가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수와 자손 번창의 의미, 이런 것들을 부여해서 상을 차려 올렸습니다. 직접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미나리가 놓여 있는 거 보니까 궁중에 돌상이겠죠. 자, 사진을 자세히 보시고 놓여있는 물건들을 보시고 왼쪽 오른쪽 어떤 게 남아의 돌상이고 어떤 게 여아의 돌상인지 한번 여러분들 구분해 보세요. 자, 떡 같은 경우 백설기 100일에도 올라갔었죠. 신성함, 깨끗하게 하얗게 신성함과 정결, 청정, 어떤 이런 것들을 의미를 부여했고, 자, 100일 때도 백설기를 의미로 부여했는데 얘가 이제 한 살까지 첫 돌까지 돌아왔어요. 더 뿌듯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또 무지개떡, 백설기에다가 색을 다 입혀서 무지개떡을 만들어서 오색 만물의 조화를 이루어라 라는 의미로 추가로 떡을 더 올려줍니다. 오색 송편, 속을 꽉 채우기도 하고 속을 비우기도 해서 속이 꽉 찬 사람이 되어라, 넓은 아량을 가진 사람이 되어라 하고 오색 송편을 올렸고, 인절미 같은 경우에는 인절미가 찰지게 치즈처럼 쭉 늘어나죠. 그러니까 끈기 있어라, 단단해라 이런 의미. 수수경단 같은 경우에 앞뒤를 물리치고 어떤 액을 좀 방지하는 그런 의미로 담아서 5가지의 떡을, 100일에는 한 3가지를 기본적으로 올렸다고 하면 돌 같은 경우에는 5가지의 떡을 이런 의미를 부여해서 올렸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구분하셨나요? 이쪽에는 지금 보면은 동전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거 부를 상징을 할 거고요. 여기 지금 타래의 실, 여기 지금 미나리, 송편, 각종 과일, 밥. 자, 여기 실타래하고 바늘꽂이가 있네요. 그러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이쪽이 여자. 자, 이쪽 상 비슷하고요. 여기 지금 보면 활과 화살이 보이네요. 그러면 이쪽은 남자아이의 돌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즘에는 이렇게까지는 차리지 않고 같은 의미로 좀 다르게 해석을 해서 생일 이 백일상 돌상들이 차려지고 행사들이 치러지는 것들을 보실 수 있겠어요. 근데 의미 부여는 여기서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이런 의미로 이 첫 돌을 기념하는 음식들을 차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생일이 보면은 아기가 태어나고 기념하는 날로 이제 해마다 이제 출생하여서 새해가 될 때까지를 첫 돌, 두 돌, 세 돌까지는 돌자를 붙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3이라는 숫자가 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첫 돌이니까 뭐 돌 붙여주고, 뭐 이제 두 돌이니까 2살이라고 하면 되고 3살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 3살 생일까지는 세 돌이라고 해서 돌자로 붙여서 얘기를 했고, 그러면 네 돌은 잘 안 부르죠. 네 돌부터는 그냥 생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손 아랫사람 같은 경우에는 생일이라고 부르고, 손 윗사람 같은 경우 부모님이나 직장 상사분이나 이제 윗분 같은 경우에는 생신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임금 같은 경우에 뭐 탄신일, 탄일 이렇게 부르게 되죠. 생일에 대한 단어도 부르는 명칭이 다르다는 거 보실 수 있겠고, 앞에서도 살짝 언급을 했는데, 자, 어린이의 경우 10살까지, 만 10살입니다. 이제 만이라는 개념이 이제 바뀌고 있긴 하지만 10살까지 수수팥 경단, 붉은 수수로 만든 경단에 붉은 팥으로 고무를 입혔다고 했어요. 2번, 한 번도 아니고 2번 이제 액을 맞겠다. 왜냐면 아이들은 약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과학적으로 어떤 뭐 소명을 해라고 하면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액을 맞고 아기가 좀 건강하게, 병치레에 좀 강하게 버텨라라는 의미를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챙겨 먹였다. 근데 이제 10살까지 수수팥 경단을 챙겨서 먹인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도 지금 보면은 댁에서도 이제 윗 어르신들, 할머니라든지 윗 어르신들이 이게 꼬박꼬박 챙기시는 댁도 있고, 네, 그렇지 못한 가정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10살까지 수수팥 경단을 먹어야 된다라는 걸 의미를 이렇게 많이 이게 인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요즘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손주가 10살 생일이어서 수수팥 경단 해야 돼요 하고 뭐 떡을 맞춘다거나 이런 분 같은 경우도 요즘엔 간혹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의미는 액과 부정을 막기 위한 것이다. 생일상에는 식혜, 약식, 국수장국, 각색전, 뭐 겨자채나 투텁떡, 다시 보면은 좀 잔치상에 오를 만한 또 어떤 의미 부여를 해서 좀 챙겨 먹여야 되겠다. 같이, 아니면 우리 가족, 우리 마을 좀 이렇게 가족 친지하고 같이
파티하듯이 어떤 잔치를 즐기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보시면 흔히 먹는 음식이 아닌 게 딱 보이시죠? 생일날 잘 먹자고 2일에 굶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1회는 7일을 말합니다. 일주일 이제 좀 이게 조금 이게 쫄쫄 굶을 정도는 아니겠지만 소박하게 먹다가 생일상 이제 팍 먹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플렉스 하듯이. 그래서 뭐 이런 속담도 있다라는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책내라는 게 또 이제 첫 돌과 뭐 10살까지 어떤 팥경단을 챙겨 먹고 이런 것들도 지나서 책내라는 경우에는 옛날에는 서당이겠죠. 지금의 학교. 글방 서당에서 같이 공부하는 학동들과 책 한 권을 다 읽고 떼었다. 천자문을 떼었다. 뭐 논어를 떼었다. 뭐 이런 식으로 책 한 권을 다 떼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스승님과 그다음에 친구들과 같이 공부한 친구들과 그 책을 뗀 것을 축하하는 의미로 한 턱을 내는 일이다. 누구 하나가 한 턱을 내는 것은 아니고 이제 같이 공부하는 그 또래들이 그 한 책을 공부한 그 또래들이 어떤 떡 같은 것들을 해 먹으면서 기념하는 건데 요즘 우리 흔히 말하는 책거리 뭐 아니면 한 학기가 끝났을 때 방학 직전에 요즘에는 학교에 그런 것들을 이게 막 못 갖고 들어오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많이 안 하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 학기 지나고 나면 학부모님들이 아이고 이제 책거리 했네 하면서 간식이라든지 뭐 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학기 말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風俗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김영란법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차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축하 음식으로 국수장국을 먹기도 하고 떡국, 송편, 병단 이런 것들을 먹었다. 특히 송편은 깨나 콩이나 팥, 속을 꽉 채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꽃을 또 특별히 더 이게 장식을 해가지고 꽃송편을 아주 오색 찬란하게 수북하게 아주 그냥 책 공부 이 책 다 떼느라고 수고했다. 고생했다. 선생님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를 부여했던 것이죠. 보시면 네. 아주 화려하죠. 고생했다. 책 공부 잘 뗐다. 이렇게 축하하는 의미로 화려하게 송편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자, 성년내. 아이가 자라서 이제 사회적으로 책임 스스로 부모의 어떤 그늘에서 벗어나서 사회적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나이에 행하는 의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년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관례 같은 경우에는 남자아이 같은 경우 따놓았던 머리를 올려서 상투를 틀기도 하고 관을 씌우기도 한다는 의미에서 관례라고 불렀고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머리 따서 댕기 달아놨던 이런 것들을 올려서 쪽을 쥐고 비녀를 꽂는다는 의미에서 계례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년내 같은 경우 이제 아이가 아니라 어른으로서 한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어른으로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성년내 때 이 술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만 어른들 앞에서 술을 먹는 법을 배워라, 주도를 제대로 배워라 라는 의미에서 이때 술을 권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서양의 성의식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술 예의를 가르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갈래의 잔치상에서는 그 술을 곁들일 수 있기 때문에 중환생에 안 맞는 음식이 차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구절판, 국수장국, 떡국, 신설로나 전골, 나물구이, 전, 찬, 생가숙실과 떡, 음종류, 다식약과 약식, 음종류까지 완벽한 그냥 잔치상이 하나가 차려지는 거죠.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다. 어른이라고 인정해주는 이런 의례와 거기에 맞는 음식들을 먹었습니다. 자, 어른이 됐으니 이제 한 가정을 꾸려야겠죠. 혼례, 결혼식에 해당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짝을 이루어 부부가 되는 날이다. 남자와 여자가 짝을 이루어 부부가 된다는 것은 양과 음이 만나서 또 낮과 밤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때 점을 혼자, 여기서 말하는 혼례 쓸 때 이 혼자를 쓰는데 점을 혼자를 써서 혼례라 불렀다. 여기 상차림 한번 보시면 지금 이런 전통 상차림을 보시기가 힘드실 텐데 간혹 가다가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남산 한옥마을 쪽에 있는 뭐 한국의 집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전통 혼례를 하고요. 안동 지역으로 내려가면 안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전통 혼례 치르는 딱 전문 어떤 기관들도 있고요. 간혹 보실 수가 있는데 그때 올라가는 전통 혼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시면 각종 과일, 그다음에 이게 청홍 이런 어떤 고자기 같은 것들, 초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혼례 음식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혼례도 딱 결혼식 당일 하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예전 전통 혼례를 치르시는 분들은 각각 그 날짜에 해당하는 날짜에 맞춰서 이 신부 때, 신랑 때 딱딱딱 어떤 그런 의례가 또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요즘에는 많이 생략되고 결혼식 자체, 신혼여행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더 신경을 쓰시는데 그래도 여기서 결혼식 자체도 많이 간편해지고 좀 실속화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런 전통 어떤 음식이라든지 이런 의례들이 조금 더 생략되고 있는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어서 그나마 지금 공부하면서 한 번 더 이렇게 보시는 시간으로 가지시면 되겠는데 봉채떡, 봉치떡이라고도 하고요. 납회 절차에 따라서 결혼 그 하는 절차에 따라서 신부 집에서 준비하는 음식인데 보통 이 떡이라고 하니까 혼례에 관련된 떡은 보통 다 찹쌀을 사용합니다. 우리 찹쌀이 끈기가 있어서 쭉쭉 늘어나고 잘 끊어지지 않죠. 그래서 보면은 쫀득쫀득 부부가 합해져서 잘 살아라는 의미를 부여를 하기 때문에 찹쌀을 많이 쓰고요. 자, 붉은 팥 마찬가지로 모든 그 생애 의례 붉은 팥을 사용하는 것은 액을 막아라. 부정한 액은 들어오지 말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대추하고 밤, 대추만큼 밤 같은 경우도 송이 안에 이미 3개의 밤이 들어가 있고 송이 밤송이가 많이 맺히죠. 그래서 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자손번창의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떡 같은 경우 켜를 만들 때도 쌍으로 만듭니다. 2켜로 만들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3이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가 나오네요. 찹쌀은 3대를 기준으로 만들고 그 봉치떡 위에 장식하는 그 대추는 7개를 놓아서 마찬가지로 3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가 주는 결합의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동례상 이 당일에 홀례 상차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신랑 신부가 서서 맞절을 하고 하는 그 가운데 놓이는 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결혼식 주 당일의 상차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혼인 예식 중에 가장 큰 행사로 동례상에 차리는 음식은 흰쌀밥, 대추, 콩, 팥, 그리고 용떡이라고 해서 여기 지금 요게 우리가 흔히 보는 걸 이해하시기 편한 거는 그 가래떡이나 절편 만두는 그 하얀 그 반죽으로 용이 이렇게 감아져 있듯이 해서 위에 이 머리를 좀 용 모양을 좀 비슷하게 만드는데 디테일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유치하기도 하는데 용이라는 모양을 잡아서 이렇게 용떡을 놓고 달떡을 두기도 하고요. 이렇게 놓아서 청홍색 보자기에 싸는 닭 앞쪽에서도 그 생닭을 직접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요게 지금 요 닭 요걸 가지고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놓고 상차림을 해서 신랑 신부 이렇게 세워서 이 행사 그 혼인의 주 행사 상차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백은 지금도 다 잘 하시고 계시죠. 예식장 안에 또 따로 패백실을 두고 그 본식이 끝나고 나면 다른 분들이 이제 다 식사하러 가시는데 신랑 신부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패백하겠습니다 하시는 그 패백 맞아요. 신부가 시부모님 시댁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고 예를 하는 걸로 현구고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지금 다 패백이라고 부르고 있고 신부가 시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그 패백 상차림에 차려져 있던 음식을 편이라든지 포라든지 닭, 대추, 밤, 엿, 술 이런 것들을 드리는데 시부모님, 시조부모님, 그다음에 시댁 어르신들께서 거기에 있는 대추와 밤을 딱 집어서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신랑 신부가 커다란 요 흰천을 받치고 있으면 거기에다 휙 뿌려주십니다. 대추하고 밤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자손이 번창해라. 자손 번창, 자손을 많이 두어라 이런 의미로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다들 이거 생각 안 하고 다 잘하고 계시는데 자손 번창에 힘쓰셔야 합니다. 자, 결혼도 하셨고 자손들도 많이 낳으셨어요. 생신, 윗어른들의 생일을 생신이라고 부르는데 자, 옛날에는 60세까지 사시기가 상당히 귀한 경우였어요. 지금은 오래 사시긴 하는데 그래서 그 해마다 오래 장수하는 기념으로 부르시는 생신날을 부르는 의미를 다르게 부르면서 거기에 이제 의미 부여를 또 하게 된 거죠. 육손 같은 경우에 60세 생신 꼭 잔치를 했는데 지금은 육손잔치 같은 경우는 생략하는 경우도 많아요. 언제 오래 사시기 때문에. 회갑, 환갑 같은 경우에는 61세, 희수 7손 70, 8순 80, 그다음에 9순 90, 백수 같은 경우에는 99세 생신을 부르는 백수가 있고 실제 딱 100세가 되시는 생신을 백수라고 부르는 경우 이렇게 해서 100세까지의 수열례, 회홀례, 이 수연 윗어른들의 딱딱 10년 단위로 아니면 이렇게 좀 의미를 부여해서 한 번씩 더 챙기는 생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회홀례 같은 경우에는 혼인을 한 해로부터 60주년이 되는 때 만약에 이제 결혼을 하시고 아이를 그 다음에 바로 낳으셨다고 하시면 그 아이가 벌써 60세가 이상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오래 사셨다는 거고 예전 같은 경우는 이런 회홀례가 훨씬 더 귀한 케이스였겠죠. 그래서 혼인을 한 해로부터 60주년이 되는 때를 회혼일이라고 하여서 이건 나라에서 임금도 이 회홀례를 챙길 정도로 큰 잔치를 베풀었을 정도로 이렇게 챙겼던 것이 이 회홀례라고 합니다. 상장례 이제 사람이 태어났으면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음을 맞고 그 죽음을 갈무리하고 장사를 지내고 그 친족들과 마을의 어르신들과 일정 기간 슬픔을 다해서 죽음을 기리는 의식 절차. 그래서 운명하실 때부터 치장을 해서 보내드리고 거기에 대한 예를 올리고 그리고 나서 뭐 49제를 치른다 아니면 또 다시 그 기일이 돌아오면 제례를 올린다 해서 돌아가신 고인을 추모하는 이 일까지를 제사까지를 통과 의례에 포함시키는 거죠. 그래서 상례 돌아가셨을 때 우리 상가댁에 가면은 마찬가지로 음식을 먹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상차림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해주기도 하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집에서도 그걸 천막치고 막 다 하기도 하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례 중에 올리는 뭐 전이라든지 조석 상식, 아침 저녁으로 먹게 되는 음식, 그다음에 돌아가신 분이 먹는다는 의미에서 올리는 차림 음식 이런 것들 그리고 조문객들이 오시면 접대하는 상 우리 보면은 상가에 가시면 육개장 드시죠. 마찬가지로 밥, 육개장, 생태장국, 장국밥, 나물, 생선조림, 편육, 떡, 과일, 술 등을 곁들이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지방에 따라서 또 지방 음식들의 특색이 또 조금씩 보이는 것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제의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가 보통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까지도 이제 제사를 지내기도 하는데 죽은 조상을 추모하고 지내는 의식이고 신명을 받들어 복을 빌고자 하는 의례이며 마찬가지로 자손들이 번창하고 이 자손들의 가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의미에서 하였고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 제사 음식이 생각보다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제사 상차림은 얘기가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정답이 없습니다. 가문마다 문중마다 다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차려야 된다. 우리 상다리가 부러지게 이렇게 꼭 차려야 된다라는 정답은 없으니 각 가정과 이
현대에 맞게 해석해서 하셔서 올리시면 되겠고, 여기서도 제사 음식을 뭐 밥에서부터 뭐 식초 종지, 뭐 조청, 육종, 어족, 소적까지, 소적은 채소적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이 탕도 육탕, 어탕, 소탕해서 3탕을 다 올리는 댁도 있고, 그중에서 어떤 탕만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종류들이 있긴 하지만 이것을 반드시 다 차려야 한다는 건 아니다. 그 가문과 그 집안과 그다음에 그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해석하고 의미 부여하는 대로 집안에 맞게 제사상을 차려서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이 태어나서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후에도 기려진 어떤 재래의식까지 포함해서 통과 의례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통과 의례에 해당되는 음식들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같이 올렸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기와 명절에 따라서 어떤 음식들도 기념하고 의미를 부여해서 먹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전통 음식 문화. 자, 이번 시간에는 시절식과 명절식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절식이 뭐고 명절식이 뭐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기에 따라서 1년이 4계절로 되어 있고 4계절은 12달로 또 나누어서 그 시기마다 그 시절마다 어떤 음식들을 먹었고, 자, 명절 설에서부터 뭐 추석까지 동지까지 그 명절에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절 음식, 추나 추동 4계절, 계절에 따라 나는 식재료로 만드는 음식을 말하는데 4계절뿐만이 아니라 그 12달을 또 더 나눠서 24절기로까지 더 나눕니다. 이런 그 시기 때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 추나 추동 절기마다 시식을 차리는 풍습은 궁이나 일반 서민이나 서울이나 지방의 시골이나 다 마찬가지로 왜냐면 그때 나는 봄에 나는 나물, 뭐 가을에 나는 버섯 이런 식으로 그때마다 먹는 것은 궁이나 저 지방이나 다르지 않았다. 대개는 농사에 짓는 이 농사 그 다달이 그 월별로 이 월령에 관계되는 세시 풍속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통과의례도 그렇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얼마나 음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먹는지 좀 많이 느껴지시죠? 마찬가지입니다. 각 계절에 나는 음식에도 다 어떤 날에도 의미를 부여해서 먹게 되는데, 최남선의 조선상식문답이라는 책에 보면 제철에 나는 재료를 그때에 맞추어 조리하여 먹는 음식을 시식 또는 절식이라 이르니 흔히 명일, 명절을 중심으로 하여 이를 강미라 하였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명절 음식 같은 경우에 크게 뭐 설, 추석 이렇게는 이제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큰 명절이죠. 그런데 보시면 다달이 이 명절이 이제 흔히 어른들이 말하는 뭐 오늘은 한식이야, 뭐 오늘은 정월 대보름이야, 뭐 이렇게 어른들이 얘기도 하시면서 또 집안에 그때 또 음식을 차려 드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달이 명절에 먹는 음식을 명절 음식이라 부른다. 태음력, 음력을 기준으로 주로 하죠. 1년을 12달이 아니라 12달을 또 한 번 더 나눠서 24절기로 나누고, 그렇게 되면 한 달이 반으로 나눠지니까 보름, 2주 간격으로 이 절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시겠습니다. 절기와 생활이 결부되어서 이 명절들이 정해지게 되고 그 명절에 따라서 맛있는, 근데 그 명절도 설날에는 그 겨울에 구할 수 있는 어떤 식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추석 한가위 때는 가을, 우리나라 오곡백과 풍성한 가을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가을에 풍성한 그 오곡백과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음식 상차림이 나오겠죠. 그날 해당하는 그 명절에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조상에게 제사나 차례를 지내기도 하고 가족과 동네 이웃들이 잔치를 벌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나누어 먹는 음식,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부여를 해서 이웃들과 가족들과 나누어 먹는 음식의 특징이 우리나라 음식인 거죠. 자, 그래서 월별로 그러면 1월서부터 12월까지 어떤 음식들과 어떤 명절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1일 설날이죠. 1월 1일 설, 음력설 부르는데 좀 이번에 이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음력설을 중국설이라 차이니즈 루나데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루나스데이. 왜냐면 중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베트남, 그리고 이게 딱 명절로 딱 이게 국경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 음력설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음력설로 국정 공휴일을 지정해서 딱 우리나라처럼 지정을 해서 국경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풍습으로 아니면 그 관례로 국경일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음력설에 해당되는 음식을 먹거나 차려서 먹고 의미 부여를 하는 나라들도 이쪽 쌀을 중심으로 한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는 많다라는 거.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월 1일 우리가 뭐 신정, 음력설, 구정 이렇게 막 부르고 명칭들이 여러 가지죠. 또 구정을 중간에 없애기도 했었어요. 양력으로 지내라 해가지고. 근데 다시 아니다. 이것은 일반인들에게 계속 쌓여져 있고 뭐 하지 말라 그래서 치르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989년 음력설을 다시 국정 공휴일로 지정을 하여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댁마다 신정 때 그냥 딱 양력으로 1월 1일 치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양력을 간단하게 하고 음력설을 뭐 크게 가족들이 다 모여서 치르기도 하고 명절 이게 연휴로 움직이시기도 하시고 아니다 우리는 신정 안 하고 구정만 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것도 집안 사정에 따라서 다 달라지죠.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구정, 음력설을 이 설날이라고 해서 치르게 됩니다.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최대 명절 중에 하나고요. 어떤 음식들을 먹고 어떤 풍속들이 있는지 1월 1일날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1월 1일 마찬가지로 조상한테 제사가 아니라 이거는 차례입니다. 차례 달에. 그래서 차례를 지내는 상차림을 차리고요. 세배를 하고 첫돌에 우리 아이들한테 꽃가옷으로 돌빔을 입혔다고 했죠. 거기서 빔, 옷, 설빔 같은 경우에는 설날을 기념으로 지금은 뭐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지만 설에는 꼭 새 옷을 사서 가족들이 다 입었던 때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뭐 평상시에는 옷 사는데 조금 이게 무리가 있다고 하면 그래도 설날을 준비하면서 설빔을 꼭 갖추어서 새로 옷을 사서 입었던 그런 의미를 부여했던 분들도 있었고 세배를 하면서 덕담을 주기도 하지만 주변의 어른들과 이웃들하고 같이 그래 건강하고 올해는 건강하고 하는 일 잘 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이렇게 덕담을 일부러라도 더 이렇게 나누는 때가 설날인 거죠. 그리고 지금은 또 없어진 풍습이긴 한데 설날 아침에 복조리. 복조리는 타러 뭐 복조리 사세요 이렇게 하기도 했고 예전 같은 경우는 집 안에 그냥 뭐 대문에 걸어놓기도 하고 복조리 장수가 아니면 담벼락 안으로 복조리를 던져놓기도 하고 이렇게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돈을 받으러 와요. 선 복조리 투척 나중에 이제 수금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조리 같은 경우에는 한 해 복을 또 쓸었다 안고 걸러라 하는 의미에서 꼭 필요하다. 집집마다 필요하다. 근데 복조리를 만들기도 하지만 또 어느 중간부터는 이제 복조리를 못 만들게 되고 전문적으로 복조리를 만들고 복조리를 파는 사람들이 이제 복조리를 사세요가 아니라 이제 먼저 이게 주고 나면 우리 집은 내 새해도 됐으니까 복조리 살게요 하고 나중에 이렇게 돈을 드리기도 하지만 지금 이런 풍습도 아예 다 사라졌죠. 자 그리고 새해화라고 해서 혹시 입춘 시절이 되면은 뭐 상가라든지 아니면 집 대문에 이렇게 팔자로 흰 종이에다가 입춘, 대길, 건양, 다경 이렇게 한자가 쓰여져서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입춘 되면은 그런 이제 글자를 붙이는데 새해화는 뭐냐면 새해에 거는 그림 화자 해가지고 보통 새해화에는 이제 까치호랑이 그림이라는 것들을 그려서 넣습니다. 뭐 본을 떠서 그리기도 하고 왜냐면 이것도 뭐 앵마기처럼 붙여놨다가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 태워서 이렇게 날려버리는 이런 의미로 붙이기도 하죠. 그래서 까치호랑이 그림 같은 경우에 뭐 호랑이와 까치 그다음에 이제 소나무, 십장생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요소가 들어가면 다 보통 까치호랑이라고 통칭해서 이 그림의 이름을 부릅니다. 딱 어떤 뭐 갖추어져 있는 딱 정해져 있는 그림이 아니라 까치호랑이라는 그림 자체는 그 세 가지 기본 어떤 요소들만 그려져 있으면 까치호랑이라고 불려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세화로는 이 까치호랑이라는 그림을 붙였다라는 거. 그리고 윷놀이 하죠. 그 다음에 널뛰기 이런 것들을 하던 것이 설날의 풍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날에는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 나이 한 살을 더 먹기 위한 떡국을 드시게 되죠. 떡국에다가 만두를 넣는 지역이 또 있어. 아예 거기 그 지역은 떡국이라고 하면 아예 만두가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 있어요. 지역마다 이 떡국도 다릅니다. 그리고 떡볶음, 뭐 떡볶이라고 할 수도 있는 떡볶음, 갈비찜, 사태찜, 잡채, 편육. 최대 명절이라서 보시면 설날과 아마 추석에 그 명절 상차림 올라가는 거 보시면 집집마다 가장 풍성하고 가장 맛있고 가장 화려한 음식들이 올라가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잡채, 편육, 뭐 생선찜, 녹두빈대떡, 뭐 각색전, 신설로, 장김치, 약가도, 광정도, 뭐 육아, 산자, 식혜수정과 인절미 다 이 메인 고기 음식에서부터 떡, 과자에 해당되는 음청류에 해당되는 것까지 다 풍성하게 차려서 며칠씩 명절 내내 드시기도 하죠. 특히 이 설날에 드시는 술, 세주라고 해서 도소주를 드시는데 이 도소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을 부르고 액을 막는 이런 의미를 또 부여를 해서 이 설날에 이렇게 드시게 됩니다. 떡국은 아까 지역별로 다르다고 했는데 보시면 지금 북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소고기 넣고 소고기 떡국 드시게 되고 충청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생떡국이라고 하는데
떡국 자체 가래떡은 어떤 거냐면 쌀을 가루 내어서 백설기를 먼저 찐 다음에 그 백설기를 뭐 지금은 기계에서 나오긴 하지만 안반을 쳐서 더 찐득찐득하게 응축시켜서 가래떡으로 만들어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익혀진 백설기로 가래떡을 뽑는 거고요. 지금 충청도 지역의 생떡국, 날떡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찌지 않은, 먼저 익히지 않은 그 송편 빚는 것처럼 생반죽으로 가래떡 같이 모양을 빚어서 그걸 툭툭툭 썰어서 만드는 가래떡으로 만든 떡국입니다. 자,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닭을 기본으로 베이스를 뽑아내는 닭장떡국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몸국이라고 하는 해초 돼지 육수의 기본으로 몸이라는 해초가 들어간 그 몸떡국을 먹게 되고, 경상도 같은 경우에는 꾸미떡국, 뭐냐면 서울 지역의 소고기떡 같은 경우는 소고기 육수를 내고 거기에 이제 떡국을 뿌리고 위에 뭐 이 소고기 같은 거 아니면 달걀 고명, 흰백지단 같은 거를 나눠서 올리는데, 경상도 같은 경우에는 그 꾸미라고 해서 따로 소고기 그리고 각종 야채 이렇게 따로 볶아놓은 이것을 떡국을 다 끓이고 난 다음에 이 꾸미를 얹어서 간도 맞추고 전반적인 이 국물의 어떤 농도를 맞춘다든지 간을 맞추는 그런 형태의 형태를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북한은 지금 안 보고 이 남쪽만 보는데도 지역별로 다 떡국의 형태도 이미 지역별로 차이가 나죠. 자, 강원도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만두를 포함시켜서 떡만둣국으로 먹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고, 앞쪽에 보셨던 그 세찬, 설날에 먹는 음식 중에 신설로도 화려하게 챙겨서 먹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1월 1일에서 보름이 더 지나는 정월 대보름, 가장 달이 둥글고 큰 정월 대보름, 이제 저쪽 8월에 한가위 때도 마찬가지고 보름달이 뜨는 이때, 이 정월 대보름 같은 경우에도 많이 챙겨서 먹는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달집 태우기, 왜냐면 그 볏집이나 아니면 이제 대나무, 키 큰 대나무를 그대로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세워서 그 대나무 둘레나 이 둘레에 띠를 둘러서 그 소원을 적습니다. 하얀 종이에 소원을 적어서 거기에 이렇게 딱 이렇게 묶어 달아서 그 나무집 자체를 태우면서 그 불이 확 올라서 그 소원이, 내가 지원한 소원이 그 타오르면서 하늘로 신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달집 태우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마을이나 부락에서 아주 그냥 공통적으로 다 크게 행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월대보름 아침에 보통 부럼을 깬다, 그 다음에 뭐 더위를 판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달집 태우기나 이런 거 할 때 마찬가지로 달집에다가 그 어떤 희망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달아놓기도 하지만, 연에는 또 어떤 이런 희망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액 같은 걸 갖다 막아달라는 의미에서 마찬가지로 애견을 이렇게 날려버리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동체 싸움, 지신 밟기, 줄다리기, 이런 것들, 좀 이게 동네 잔치라고 보시면 되는, 설날 비해서 어떻게 보면 동네 어떤 행사라고 보시는 게 더 규모가 이렇게 좀 움직이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부럼 깨기 같은 경우 이 견과류, 뭐 대신에 꼭 껍질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껍질이 다 까진 것들을 가지고 어떤 이 흉내만 내시는데, 우리 저기 있죠, 혹부리 영감이 도깨비를 쫓아냈을 때 도깨비하고 이게 이 노래 주머니라고 해서 혹을 주고 이렇게 재화를 받고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때 그 도깨비를 쫓아내는 역할을 했던 게 개암을 콱 깨물어 가지고 이 파삭 하는 소리로 도깨비를 놀래켰다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이 부럼 깨기가 마찬가지예요. 이 껍질이 있는 껍질을 깨물어서, 요즘에는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되니까 자시라든지 아니면 호두라든지, 땅콩도 껍질 까지 땅콩이 아니라 그 오뚜기 모양의 그 껍질이 있는 땅콩의 껍질을 탁 깨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스럼이라든지 이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 물러가라, 도망가라, 그런 의미로 부럼 깨기를 하는 것이고, 또 드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오곡밥, 그 다음에 9가지 나물, 그 다음에 이제 기발기 술은 큰 딱 어떤 주종은 없고 상관없이 막걸리도 상관없고 소주도 상관없고 약주도 상관없고 와인도 상관없습니다. 기발기술 해가지고 이명조의 의미로 술을 드셨고, 또 하나 이제 그 오곡밥 같은 경우에 5가지 잡곡을 이 쌀 포함해서, 보통 주로 찹쌀로 짓죠. 쌀 포함해서 5가지의 곡물로 밥을 짓는다. 그다음에 뭐 김에 싸 먹는다든지 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복삼의 의미로 싸 먹고, 9가지 나물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음력으로 1월 15일이면은 한겨울이에요. 생나물, 푸릇푸릇한 나물은 없어요. 보시면 지난 가을, 지난해에 미리 마련해 두었던 묵나물이 그 얘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말려놓거나 절여놓거나 이렇게 묵어져 있는 파릇파릇한 나물이 아니라, 지금 파릇한 나물이 나올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월 대보름을 대비를 해서 마련해 놓았던 그런 묵은 나물, 마른 나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9가지의 나물을 하였다. 유밀가 같은 경우에는 옆에 보시는 것처럼 약과 만두가 그래서 기름에 튀겨내는 음식. 그래서 보통 약자가 들어가는 음식에 보시면 꿀, 아니면 참기름, 이렇게 귀한 재료가 들어가는 음식에 앞에다 약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약과, 약식 이런 것들에다 약자를 붙이게 되죠. 보시면 이런 것들, 그리고 원소병, 나박김치 이런 거 기발기술에 의미 부여를 해서 먹었다. 이때가 정월 대보름이다. 자, 정월 대보름이 지나고 나면 이제 2월이 됩니다. 2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푸릇푸릇 새싹이 돋아나기도 하는데, 이때 이제 푸른 채소, 푸른 나물 이런 걸 가지고, 산채 이런 걸 가지고 음식을 만들게 되죠. 보시면은 각종 나물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입춘이면 이 들판에 산에는 이 파란 채소를 구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비닐하우스도 있고 각 뭐 지방이라든지 각각 시장에 가면은 이 파란 나무를 보실 수가 있지만 그냥 그 일반 재배하는 거에 기대지 않고 그냥 자연에서 나는 나무를 파란 나무로 섭취하기는 실제로는 어렵지만 거기에 따라서 제일 먼저 나는 뭐 달래라든지 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선 먹게 되고 죽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그다음에 그 대나무 새순을 죽순을 가지고 준비하는 걸로 하시면 되겠고 지금 보시면 뭐 달래, 산과 냉이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조금 땅이 어른기만 조금만 빠져도 제일 먼저 돋아나는 나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검초 같은 경우는 이제 당기 순, 당기 우리가 한약 때 먹는 그 쓴 당기의 그 새 순, 연한 순 이걸 순검초라고 부르는데 이거 그리고 탕평채 같은 경우 주재료가 이제 묵이죠. 묵이기 때문에 이것도 묵 가루를 미리 만들어 놓고 있으면 탕평채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2월 같은 경우에 입춘이 있다. 이제 입춘 하면 이미 이제 봄 기운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중하절이 있습니다. 입춘 다음에. 이제 봄이 오고 땅이 녹고 이제 농사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농사철의 시작을 기념하는 의미로 음력 2월 초하루 보통 이제 우리 같이 농사를 지을 노비들하고 이제 머슴들하고 농사의 시작 이제 준비해라. 이제부터 농사 준비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 이제 일정이 빡세다.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농악을 올리고 막 노래와 춤을 춰서 음식을 막 배부르게 먹으면서 농사를 대비를 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국 세시기 같은 경우에 우리 지난 시간에 고조리설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를 해서 농사에 관련된 그다음에 이 세시기 이 시기별로 보는 책들 있다고 했죠. 그중에 동국세시기에 보면 정월대보름에 세웠던 벽가리대를 내려서 그 속에 넣어두었던 곡식으로 노비 송편을 빚어서 나누어 먹었다. 잔치를 벌였다. 이런 의미인데 송편이 뭐 보면 그냥 송편도 있고 앞에 통가을에서 보셨던 뭐 송편, 뭐 오색 송편, 꽃 송편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는데 노비 송편 이런 것 말이 또 있습니다. 노비 송편은 뭐냐면 꽃 송편, 오색 송편처럼 얼망졸망하게 조그맣게 한 입에 들어가는 걸 빚는 게 아니라 주먹만하게 주먹만하게 빚어서 몇 개만 먹어도 배가 든든한 이런 송편들을 보통 노비 송편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마찬가지로 그 뱃속 안에 있었던 잡곡들을 남아있던 잡곡들을 가지고 배부르게 떡을 해먹고 술을 먹고 이제 기운을 차려서 농사를 준비하자 이런 의미로 붙였다는 얘기고 자 이제 푸릇푸릇한 기가 돌고 울긋불긋한 꽃이 피기 시작한 3월입니다. 음력 3월 3일이고요. 봄을 알리는 명절로 이때 장을 담그면 맛이 좋다. 우리가 보통 뭐 정월장 하는데 3월에도 장을 담기기도 합니다. 보시면 옆에 보시면 진달래 화전입니다. 진달래 화전이고 이 아래쪽에 있는 게 우리나라 3대 명주 중에 하나인 두견주. 네, 두견주에다가 진달래 꽃잎을 띄어서 먹고 이 자연을 즐기는 이 풍류가 우리나라 음식 식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이 3월 3진날 가장 먼저 저 낮은 산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이 바로 진달래입니다. 여러분들 진달래하고 철쭉하고 구분하셔야 되는데 진달래는 먹을 수 있지만 철쭉은 먹으면 독이 있기 때문에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뭐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이런 이 길가에 흔히 보는 이런 비슷하게 생긴 이 두 핑크색의 꽃 중에 철쭉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자 혹시 산에 가시면서 이른 봄에 보이시는 진달래 같은 경우에는 꽃만 있고 잎은 없습니다. 보시면 마른 가지에 꽃이 피어 있어요. 꽃만 핑크색만 둥툭툭툭툭 초록색 보이잖아요. 철쭉 같은 경우에는 잎이 먼저 나고 그 다음에 꽃봉오리에서 꽃이 납니다. 그래서 꽃하고 잎하고 같이 있는 거는 철쭉이라고 보시면 되고 3월 3일 진달래로 떡을 빚어 먹고 술잔에 띄어 먹어서 봄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리고 철쭉꽃을 따서 드시면 다음날 뉴스에 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달래를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되고 이 진달래 가지고 화전을 굽고 그 다음에 이제 수면은 뭐냐면 이 앞에도 보셨듯이 탕평채처럼 어떤 묵 같은 걸로 면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채소 밀가루가 아닌 이 묵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뭐 오미자물로 국물을 대신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수면, 그다음에 이제 뭐 조기면, 조기를 가지고, 그다음에 화면, 탕평채, 산떡, 뭐 고리떡, 쑥떡, 절편, 생실과 포 이런 것들로 이 3월 3진날을 의미를 부여했고요. 청명주 또 옆에 보셨던 두견주가 바로 요 동그라미 쳐놓은 이 진달래로 만든 두견주 이렇게 생겨서 먹었던 날이 봄을 알리는 3월 3일 삼진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월에는 고고라는 절기가 또 하나 더 있는데요. 곡 비가 왠지 봄비가 오는 것 같죠. 농사의 모판을 만들게 할 무렵으로 음력 3월이나 4월에 밴댕이와 웅어가 많이 잡히는 절기가 바로 고구이다. 이 논에 물이 들어가야지. 자, 논농사, 벼농사를 기본으로 하기 위해서 그 전제에 뭐가 있어야 되죠? 강수량이 받쳐줘야 된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쌀농사, 논농사, 이 쌀농사에는 물이 기본적으로 꼭 동반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 비가 내려서 논을 물로 채울 수 있는 절기. 그러면 그 농사에 필요한 모판. 아직 논에다가 벼를 직접 모를 심는 때가 아니라 그 모를 키우는 모판을 만들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고구입니다. 그 시기에 보면 밴댕이와 웅어가 많이 잡혔다. 그래서 이때 먹는 음식이 웅어, 감정 같은 경우에 뭐 이 찌개와 국의 중간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 뭐 구이, 그다음에 이 웅어회, 웅어구이를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전이나 찌개. 이때 뭐 증편, 화전, 아직까지 화전 드실 수 있고 뭐 어채, 어만두, 북어, 도미, 조기. 보통 이게 보면은 이제 바다가 육지보다 조금 계절이 좀 늦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뭐 이 육지가 3, 4월이면 바다 같은 경우에 한두 달 조금 더 늦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겨울을 벗어나서 이제 봄으로
물이 이제 따뜻해지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밴댕이에 웅어가 잡힌다. 그래서 그거로 만든 음식들이 먹는 시기가 고구라는 시기다. 자, 한식도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동지, 지난해 마지막 절기였던 동지에서 105일이 되는 날로 보통 음력 4월 5일이나 6일경에 한식이 도래합니다. 근데 아마 한식, 나는 뭐 어떤 음식 챙겨 먹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보면 한식 때, 우리 뭐 조상들 아니면 가문의 어떤 절이 아니라 묘를 뭐 다시 손질을 해야 돼. 아니면 묘에 가서 제사 지내고 와야 돼. 뭐 묘를 보러 가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식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더운 음식, 불을 피워서 음식을 하는 것은 절제하고 찬 음식을 가지고 미리 해놓거나 미리 장만해둔 음식을 그날 불을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이제 찬 음식이 되겠죠. 찬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속설이 있는데 불을 쓰지 않기 위함이다. 그래서 청명과 겹쳐져 있어서 청명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때 조상의 묘에 성묘하러 가고 봉분을 개수를 하는 데가 바로 한식인 거죠. 그래서 그때 그 미리 장만해 두었던 찬 음식을 갖고 와서, 왜냐면 거기서 이제 불을 피우면 안 되니까 그때 음식을 먹게 되는 거고, 민가에서는 제사를 지내는 댁도 있다. 보통 이제 그때는 닭싸움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네를 띄워서 놀기도 한다. 이 날이 한식이라는 날이다. 3월에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술, 과일, 포식의 떡, 국수탕적, 보통 이제 제례를 지낼 때 쓰는 음식인 거고, 한식을 전후로 앞에 진달래가 피었던 그 삼진날에도 쑥이 올라오긴 하는데 이 한식을 전후로 쑥떡을 좀 더 본격적으로 해먹기 시작하는 거죠. 쑥이 좀 더 이제 이거 지금 보시는 것보다 조금 더 자랍니다. 네, 삼진날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진짜 한 마디쯤 되는 이제 새 쑥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한식쯤 되면은 조금 더 쑥이 자라니까 그걸로 떡을 하고 국을 끓여 먹을 수 있을 정도까지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식 때 먹는 면으로는 메밀국수 면을 먹기도 하고 한식 사리로 조기를 먹기도 하는데 이때가 한식이다. 4월로 들어갑니다. 4월로 들어가면 음력 4월 초파일. 뭐 18일이나 28일이 아니라 처음 그냥 8일이다 해서 초파일, 석가모니 탄신일이 있죠. 자, 고기를 먹지 않는 소연을 베풀기도 하고, 절 근처에 있으신데 보면은 막 관등놀이 하고 보이시죠? 화려한 울긋불긋 밤에 이렇게 관등놀이 하게 되고, 초파일의 대표적인 떡으로는 느티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떡 하시는 분들도 접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느티 나무의 어린 새순. 보통 느티나무가 가로수로도 많이 키우지만 마을 어귀의 보호수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나무들 중에 느티나무가 꽤 있습니다. 수령이 엄청 오래된 마을을 보호하는 보호소의 형태로 이렇게 막 이렇게 보호되고 있는, 이제 막 둘레가 막 어른 몇 명이 이렇게 감싸야 되는 이런 나무들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가로수로 있는 나무의 새수는 이미 죽음 속에 오염됐기 때문에 그것을 쓰기는 그렇고, 또 마찬가지로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 나무에 또 새순을 따서 해먹기도 그렇겠죠. 그래서 이 느티떡 같은 경우에는 그 어린 새순, 느티나무의 느티 어린 새순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이 떡도 조금 귀해지고 있는 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떡 안에 이렇게 지금 켜켜이 들어가 있는 이게 다 느티나무의 어린 새순을 켜켜이 다 넣어서 만든 떡입니다. 무슨 나뭇잎으로 만든 떡이 뭐가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 하는데, 의외로 그 느티나무 잎에 그 독특한 향이 있습니다. 은은한 향이 있어서 향 좋은 떡으로도 제가 손가락 안에 꼽는 떡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금 생소하지만 기회가 되셔서 느티떡을 드셔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고, 초파일에 먹는 음식으로는 증편, 쑥떡, 웅어가 아직까지 있네요. 웅어, 어채, 어만두, 도미에, 뭐 양색 주화, 그다음에 삶은 콩, 미나리 강해, 이런 것들을 먹는 시기가 이 초파일이다. 단오, 음력으로 5월 5일. 5가 두 번 겹치죠. 자, 홀수로 된 숫자를 양기가 강하다고 의미부여를 합니다. 3월 3일, 5월 5일, 7월 7일. 자, 보시면 3, 5, 7 숫자들이 반복이 되죠. 조선시대에는 설날, 추석, 한식과 함께 이 단오를 4대 명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설날, 추석 큰 명절이죠. 그 외에 한식, 앞에서 말했던 한식과 지금 이 단오를 크게 4대 명절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창포의 머리를 감고 그네를 띄고 단오에 해당되는 어떤 그 김홍도의 그림 같은 데 보면은 닭싸움을 한다거나 씨름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뭐 그네를 띄고 있다거나 이런 풍속 카드를 많이 보실 수가 있죠. 이때가 바로 이 단오인 거고요. 저쪽 강릉에 가면 단오제를 아주 크게 합니다. 그 의례도 많이 하고 아예 그냥 그 시 자체에서 그다음에 굿, 단오를 기념으로 하는 어떤 굿 이런 것들을 하고, 단오선이라고 해서 이 부채도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단오선이라는 부채를 사용하는 때가 이 단오라는, 음력으로 5월 5일이면 이제 살짝 더워지기 시작을 해요. 먹는 음식으로는 수리떡. 수리떡은 이 수리취라는, 우리가 흔히 먹는 취나물이 취가 종류가 아주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떡을 해먹는 취라고 해서 떡취, 뭐 수리취라고 하는 이 수리로 만든 떡을 수리떡이라고 하고, 약떡, 증편, 앵두 나오는 그 앵두를 가지고 앵두편, 앵두화채, 생실과, 싱싱한 과일 보시면 되겠고, 제호탕이라고 해서 옆에 있는데 보시면 아주 찐득한 무슨 뭐 경옥고처럼 한약 고하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 이 5가지 재료가 한약재예요. 가장 키포인트로 들어가는 오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매실을 쪘다 말렸다 해서 시커멓게 만들어요. 시체 통으로 있는 것을 막 구중구포했다고 하죠. 막 찌고 말리고 해서 그 오매를 기본으로 해서 한약재가 들어가서 그거를 푹 고아요. 재료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 재료를 분쇄해서 가루를 내서 그걸 가지고 요렇게 푹 고아내는 데까지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것을 이렇게 고아낸 고를, 이게 지금 뚝뚝 여처럼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요거를 이제 시원한 맑은 물에
희석을 해서 마시는 음료가 제호탕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더워지기 시작을 하면 임금이 신하들한테 내려주는 하사하는 음료였어요. 제호탕 같은 경우에. 자, 제호탕을 먹고 더위를 버텨라. 그래서 더위를 물리칠 수 있는 음료가 제호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딱 봐도 쓰고 맛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제 뭐 그 비율을 잘 맞추시면은 어떤 음료보다도 아주 개운하고 깔끔하며 이게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제호탕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준치가 나는 계절이기 때문에 준치 만두. 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창포물에 머리를 감았다고 했잖아요. 그 창포로 만든 창포주를 마시는 시기가 단오 5월 5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월로 넘어갑니다. 6월에는 유두, 음력으로 6월 15일 흐르는 물, 흐를유, 흐르는 냇물에 그 흐르는 물의 방향으로 머리를, 옛날에는 머리가 길었으니까요. 머리를 감아서 그 모든 부정, 그다음에 뭐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떠내려 보내라. 그래서 흐를 유자를 써서 유두, 동쪽으로 흐르는 시원한 개천가에서 머리도 감고 술을 마신다. 그리고 유두 천신한다. 해서 이 천신 음식 같은 걸 먹는 것이 유두인데, 유두면, 건단, 수단, 상하병, 편수, 깨국, 어신, 어체, 구절판, 밀쌈, 햇과일, 화전. 지금 보시면 이게 다 여름철에 먹는 음식과 여름철 재료로 만드는 음식들이에요. 음력으로 6월 15일이면은 양력으로 한 7월이죠. 초여름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보시면 여름 음식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때가 이 유두라는 절기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화전 같은 경우도 3월 3진날 이름 보면은 진달래로 화전을 만들어서 구워서 먹고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이게 맨드라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맨드라미를 이렇게 손질된 거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찬가지로 화단에 있는 맨드라미들 보면 맨드라미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뭐 붓처럼 끝이 뾰족하게 쭉 올라가는 것도 있고, 닭뼈슬처럼 붉게 막 쭈글쭈글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결결이 이렇게 찢으면 이렇게 보이는데, 요렇게 이 생꽃을 가지고 화전을, 맨드라미 꽃화전을 먹을 수 있는 때가 바로 이 초여름 유두의 시기인 거죠. 화전 같은 경우에 이제 가을로 넘어가면 국화로 굽게 됩니다. 그래서 화전 같은 경우는 그 시기에 나는 꽃들로 가지고 구워서 드실 수가 있는 거죠. 뭐 밀쌈, 고절판, 떡수단, 보리수단, 복분자 화채. 이제 복분자도 그때부터 이제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토종 복분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로 화채를 만들어 먹는 때가 유두, 음력, 6월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초여름에서 진짜 딱 그 극심한 더위가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음력 6월, 7월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초복, 중복, 말복을 합쳐서 우리가 삼복이라고 하죠. 삼복 더위. 그래서 삼복 더위에 대표되는 음식은 그 더위를 좀, 더위에 약간 어떤 체력을 보충할 수 있는, 보신을 할 수 있는, 보양을 할 수 있는 음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풍습은 탁 쪽 시원한 계곡으로, 시원한 냇물로 가서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는, 더위를 피하는, 물놀이를 하는 이런 풍습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 해안 지방에는 모래찜질. 반대로 이제 더울 때는 모래 속이 더 시원하고 추울 때는 또 모래 속이 더 따뜻하고, 그래서 이런 풍습들이 있고, 먹는 음식으로는 아까 보신 보양한다고 했었죠. 막 더위로 땀을 흘리고 지치고 그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래서 보시면 게장국, 삼계탕, 닭죽, 육개장, 잉어, 오이소박이, 뭐 떡이나 이런 것들로는 증편, 복숭아가 나니까 복숭아 화채, 임자수탕, 민어탕, 팥죽 이런 것들을 먹었다. 보시면 그래서 삼계탕이 있어서 삼계탕집들이 그 삼복 기간에는 난리가 나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또 그 삼계탕을 다르게 해석을 해서 치킨을 시켜서 드신다거나 이렇게 많이들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삼복 더위가 있는 시기가 6월이다. 음력 6월, 7월이다. 7월 칠석, 또 7이라는 양기의 홀수가 2번 겹치는 날입니다. 7월 칠석은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라는 1년에 한 번 만나는 날로, 세서폭이라고 해서 여름에 그 땀에 쩔었던 눅눅했던 옷과 책을 말리는 이런 시기다. 그리고 정화수를 떠놓고 또 마찬가지로 수명장수와 평안을 기원하는 날이다. 그리고 길쌈이라는 이런 걸 하는 풍습이 있는 때가 7월 칠석입니다. 먹는 음식으로는 아직까지 한여름이기 때문에 밀국수, 밀전병, 밀설기, 깨찰편. 깨가 여름에는 잘 상하지 않고 잘 시지 않는 국물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먹는 떡 중에 이 깨가 들어가는 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악, 규화상은 여름에 여름 재료들, 오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버섯 이런 것들로 속을 채운 해산 모양의 만두. 이걸 규화상이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깨를 또 썼죠. 깨국탕, 그 다음에 영계탕, 삼계탕 말하는 거고, 햇과일, 복숭아, 수박, 학채 이런 것들을 먹는 때가 7월 칠석 절기입니다. 백중이라는 건 이게 잘 못 들어보셨을 텐데, 7월 보름으로 중원이라고도 하고 백종일 또는 양혼일이라고도 합니다. 술자리를 마련하고 팔씨름을 하고 모순들이 1년에 단 하루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잔치를 벌이는 날이 이 7월 백중이었고요. 자, 가장 큰 명절 2대 명절 중에 하나인 거죠. 추석, 한가위. 가운데에 큰 가운데에 있는 날이다. 그래서 8월 15일을 음력으로 8월 15일을 추석이라고 하고, 뭐 한가위만 같아라, 오곡백과 풍성하고, 과일은 과일대로, 곡식은 곡식대로 창고를 꽉 채우는 아주 풍성하고 여유로운 때이죠. 그래서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이게 속담들도 있고요. 달이 가장 밝은 날로 한가위 또는 가베일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설날과 더불어서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이다. 설날에 대표적으로 먹었던 음식이 떡국이라고 하면, 추석에 먹는 대표적인 음식이 송편이죠. 떡국이 지역별로 먹는 그 떡국의 뭐 이 국물 베이스라든지 아니면 양념이라든지 이런 스타일이 다 달랐듯이, 송편도 지역별로 먹는
이 송편의 종류가 다 달랐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핵곡식으로 밥과 떡을 해 먹고요. 오려 송편이라고요. 보면은 이거 뭐지? 오석 송편을 다 잘못 쓰셨나?가 아니라 오려 송편은 오려쌀. 그러니까 쌀도 품종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자 저쪽 북쪽 지역 철원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 짧고 겨울이 길고 해도 짧고 낮이 짧고 겨울이 길겠죠. 북쪽으로 가니까 점점 추위가 많은 지역이니까 그 지역은 벼를 빨리 뿌려서 빨리 수확하고 반대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그렇게 뭐 기온의 어떤 장애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뿌려서 천천히 수확하면 돼요. 그래서 보면 이쪽 북쪽 지역의 조생벼라고 하는 것들이 보면 빨리 뿌려서 빨리 수확하는 쌀입니다. 그래서 그 빨리 수확하는 쌀로 만든 송편을 오려 송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석 때 먹는 탕, 토란으로 만든 감자처럼 그 잎은 푸른색의 우산, 우리가 우산 흔히 들고 있는 연잎 말고 또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쓰는 그 토란태의 뿌리를 토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토란을 가지고 끓여 먹는 탕, 그다음에 가리찜, 갈비찜, 뭐 밤이 나는 시기니까 밤단자, 버섯이 많이 나는 시기니까 송이, 그리고 화양적, 누룽적, 배화채, 배숙, 햇가해 이런 것들의 음식을 먹게 되고 술 같은 경우에는 그 햅쌀로 빚은 하얀 백주 이런 걸 신도주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런 음식들을 차려 먹는 때가 추석입니다.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 팔도의 송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우리가 흔히 보는 오색 송편 보시면 뭐 하얀색 송편 그다음에 뭐 흑미를 넣기도 하고 쑥을 넣기도 하고 소는 깨를 넣기도 하고 녹두를 넣기도 하고 콩을 넣기도 하고 예, 보통 보시는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작게 빚는 송편이 서울이나 경기도의 특징적인 송편의 형태고요. 강원도로 넘어가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산이 많잖아요. 산에 있는 도토리를 가지고 반죽을 빚는데 이 도토리 송편 같은 경우도 의외로 되게 별미입니다. 살짝 그 도토리의 떫은 맛이 살짝 돌면서 이 담백하고 구수한 도토리 송편의 특징이 있을 수 있고 우리 그 흔히 강원도 지역으로 놀러 가시다 보면 이 손가락 모양 이게 손가락 그대로 이렇게 눌러 빚어서 손가락의 이 형태가 그대로 있는 투명한 쫀득쫀득한 이 감자 송편 보셨죠?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충청도 같은 지역으로 내려가면 충청도 같은 경우는 박 아니면 호박 이게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호박으로 된 뭐 한가도 보면 호박 한가, 뭐 호박 약과 이런 형태로 호박을 활용을 많이 하는 음식들 이런 떡과 과자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송편도 반죽 안에도 호박을 넣고 모양도 호박 모양으로 잡아서 만드는 특징을 보실 수가 있고 경상도 지역으로 내려가면 경상도도 의외로 이 안쪽 뭐 안동이라든지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거기서 나는 칡 같은 거, 칡의 뭐 전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칡송편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요. 전라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음식도 그렇지만 떡도 마찬가지로 아기자기하고 오색을 다 골고루 잘 쓰고 모양을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송편도 그 책거리 책내할 때 먹었듯이 꽃을 붙이기도 하고 색깔을 많이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작으면서 알록달록 예쁘게 빚는 특징이 보이는 곳이 전라도 송편이고요. 전라도에 영광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지역에 뭐가 많이 나죠? 모신잎이 많이 나죠. 모신잎으로 빚은 초록 색깔이 이거는 조금 크고 뭉툭한 이런 송편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도 이런 비행접시처럼 동그란 모양의 이 제주 송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에 먹었다고 하는 화양적이 이건데 화양적은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우리가 그 5가지 색깔을 잘 쓰잖아요. 그 대표적인 음식이 화양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흰색에서부터 검은색은 이제 표고버섯, 초록색이 오이 이렇게 해서 5가지 색상을 골고루 잘 쓰고 있는 이 화양적이라는 음식이 대표적인 한가위 음식이고 9월에 중량절이 날이 있습니다. 3월 3일, 5월 5일, 7월 7일, 9월 9일, 9월 9일이 중량절이라는 절기인데 양수가 겹치면서 구가 겹치는 날로 삼진날에 돌아왔던 제비가 다시 강남으로 떠나는 날이 중량절이라고 하고 중량절의 대표적인 풍습은 국화놀이 그리고 국화를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감국전이라든지 국화전, 그다음에 국화화채, 밤단자, 유자화채, 생실가, 술도 국화주가 있습니다. 3월 3일에는 진달래로 빚은 두견주가 있었죠. 9월 9일에는 국화로 만든 국화주. 자, 10월로 들어가면 무오일이라고 해서 10월 보름을 전후로 해서 문중이나 가문에서 한데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데 시사 또는 시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무가 한여름에는 맛이 없어요. 바람도 들고 맛이 아무 맛도 안 나는데 이제 찬기가 돌기 시작하면 무가 맛있어집니다. 그래서 그 무로 만든 무시루떡, 그다음에 물호박떡, 만둣국, 신설로, 연포탕, 속단자, 밀당고, 강정, 김장을 시작하는 때가 바로 이 10월의 무오일부터 김장도 윗지방은 빨리 시작을 합니다. 아랫지역,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별히 김장을 안 하기도 하고요.
자, 11월 동지달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동지가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동지 같은 경우 양력으로 날짜가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양력 12월 22일 또는 23일,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고 붉은색을 띤 팥을 가지고 음식을 해서 벽사축기, 액을 맞고 이게 나쁜 기운을 몰아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음식 같은 경우에는 그 팥을 갖고 만든 동지팥죽, 그다음에 타락죽, 전약, 경단, 식혜, 수정과 등을 먹는 날. 지방마다 다르지만 그 지역에서 나는 곡물로 특산물로 빚은 술을 먹었던 때가 이 동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팥죽에 꼭 곁들여서 무가 맛있어지는 시기라고 했죠. 동치미를 담궈서 동치미를 만들고 옆에는 수정과입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 나빌 동지로부터 세 번째 미를 의미를 하고요. 금음, 섣달 금음. 동지가 아까 12월 22일, 23일이라고 했으면 금음날 같은 경우에는 그 해의 음력의 제일 마지막 날인 12월 30일. 그 1년의 마지막 날을 제석, 그리고 제야에 종친다, 보신각 종치잖아요. 그때 제석, 제야라고 부르는 날이 이 마지막 날 금음입니다. 섣달 금음날은 새해 준비와 함께 그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로 아주 분주하다. 궁궐에서는 연종제를 하고 묵은 세배를 하기도 하고 수세, 세찬 같은 것을 먹고 그냥 밤을 샌다 그러죠. 밤새도록 불을 밝히고 자지 않아서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을 막고 새해 복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런 날이 이 마지막 섣달 금음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음날 음식에는 골무병, 조화, 정과, 잡과, 식혜수정과, 떡국 만두, 이제 골동반, 완자탕, 전골. 아래 보시면 만두로 가지고 전골을 빚는 것이고 옆에 보시면은 전립투라고 해서 우리가 머리에 쓰던 무관들이 머리에 쓰던 그 철관을 뒤집으면 이렇게 냄비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둘레에다가는 고기나 각종 채소들을 올려서 먹고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곳에는 국물을 넣어서 그 국물 따뜻한 국물에 얘네들을 이렇게 끓여서 먹는 이런 형태. 그래서 보시면 앞쪽에 우리가 자연 풍류를 즐기는 민족이라고 했고 그때 난로회라는 게 있었다 했었죠. 그 난로회에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안쪽에서 해먹던 음식이 바로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찜이라든지 내장전이라든지 설렁탕 이런 것들을 먹었던 때가 바로 이제 마지막 날인 금음날이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해 그 시기별로 명절별로 어떤 음식을 먹었고 또 마찬가지로 그 음식에다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풍습도 즐기고 음식도 먹고 술 같은 것들을 챙겨 먹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우리 음식을 대표하는 궁중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